오리엔테이션은 제가 영상에서 찍어놨는데 뭐 하는 강의냐,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 좀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이 수업을 몇 번 찍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대략 한 8시간 내외로 찍을 거라서 되게 라이트하게 찍을 건데, 이 수업은 이제 엑기스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 뭐냐, 인스파이어, 이 커리큘럼 자체가 엑기스라면 우리가 이제 뭐 홍삼 엑기스든 아니면 뭐 다른 뭐 예를 들면 농축액 같은 것들을 한 번에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막 이런 엑기스 같은 거를 꿀꺽꿀꺽 다 마시면 어떤 일이 나는지 압니까? 죽어요. 소화를 못 시킵니다. 왜냐하면 농도가 너무 짙기 때문에 그걸 다 몸 안에서 못 받아낸단 말이에요. 이건 엑기스라는 거죠. 엑기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물로 푸셔야 됩니다. 물에 풀어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 수능 영어 기출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죠. 그럼 평가원이 얘기했던 지문 출제 방법이나 아니면 어떻게 지문을 이해해야 되는지나 이런 것들이 노하우로 쌓여있을 겁니다. 그거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꼭 해야 할 행동들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게 이거라면, 이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이 이걸 물에 푸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원리와 원칙과 제가 드리는 말씀의 개념을 가지고 그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서 계속해서 독해력에 대한 연습을 해나가시면 그게 수능 영어에서 하셔야 될 전부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기대를 하시는 것과는 다르게 그런 거 없어요. 문제풀이 방법론이 딱 뭔가 이제 공식화가 돼서 그 공식에 딱 맞추면 정답이 나오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다. 설령 그런 문제가 뭐 예를 들면 45문제 중에 뭐 30문제가 있다 쳐도 그건 여러분의 등급을 가르는데 핵심적인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독해력 자체를 쌓지 않으시면 시험장에서 점수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 강의의 목표 자체는 그 독해력을 쌓는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체계적으로 해보자. 그 정리를 하시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그 체계를 가지시고 계속 독해에 대한 연습을 하시면 그럼 수능 영어는 어렵지 않게 1등급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그 논리로 이제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기 시작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각설하고요. 바로 1강부터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파트는 읽기 습관을 점검하는 파트인데, 읽기 습관이 왜 중요하냐? 읽기 습관. 외국어죠. 영어는 외국어입니다. 한국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뭐 국어를 공부할 때는 모국어 화자이기 때문에 그 단어의 뉘앙스 아니면 그 문장의 의미 아니면 어떤 뭐 논리적 관계 이런 것들을 구태여 뭐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잘 읽을 수 있지만, 영어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어로서 오역, 다시 말하면 해석을 잘못하는 아니면 오해, 그죠? 이해를 잘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들이 하는 가장 문제점들을 정리를 해보면서 나쁜 습관들을 일단 개선시키고 그러면 깨끗해지겠죠. 여러분의 읽기 습관이 그 깨끗한 습관 위에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쌓는다라는 게 컨셉이고, 오늘은 읽기 습관에 대해서 잔소리입니다. 강의를 요약하며.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읽었고 체크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기출문제 나왔고 왔습니다. 17학년도 6월 평가 문장삽입 문제고요. 정답률 29%, 28% 정도로 기억합니다. 자, 제가 일단은 첫 번째 이 문제의 난이도가 높았던 이유가 학생들이 잭렉이라는 단어를 몰랐는데, 제가 이제 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잭렉 의미는 써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건 단어를 외우자는 게 아니라서요. 잭렉이란 건 뭐냐면 시차증입니다. 저거 모르시는 분들은 적어두시고, 시차증입니다. 우리가 뭐 미국에서 한국으로 갈 때 그 시차를 경험한다 할 때 그 시차증을 잭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뭐 대명사니 대동사니 뭐 이런 거는 다 집어치우고 그냥 문제가 앞에 던져졌으니 이 문제에 충실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교훈이 충분히 느껴질 거예요. 주어진 문장 읽어볼게요. That is why, 그게 이유랍니다. 이게 어떤 이유냐면 people experience jet lag, 사람들이 시차증을 경험하는 이유래. When traveling across the time zone, 다른 시간에 대한 차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 기준시, 그러니까 미국의 시간과 한국의 시간이 다르죠.
그 시간의 차원을 넘어서서 여행을 할 때 사람들이 시차증을 경험하는 이유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뭐 문제 푸는 스킬이고 나발이고 다 머릿속에 없더라도 그냥 일단 읽었을 때 바로 들 수 있는 생각이 뭐냐면 그것이 이유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것은 대명사죠. 적어보세요. 그것은 대명사입니다. 맞죠? 그러면은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저기서 대시라는 대명사가 나오는 것이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대시 나오진 않죠. 그죠? 그러면 그게 이유라고 했으니까 앞문장에 앞문장에 어떤 게 와야 됩니까? 그렇죠. 이유가 와야겠죠. 이유. 그게 이유라고 했기 때문에 이죠? That is why. 그게 이유라고 했기 때문에 이 주어진 문장 앞문장에는 이유가 와야 됩니다. 근데 어떤 이유냐? 사람들이 그 시간에 대한 그 차원을 넘어서서 여행을 할 때 시차증을 느끼는 이유가 앞문장에 제시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여기까지 못 따라오겠는 친구 있습니까? 여기까지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렇군.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루하더라도 잘 읽어봅시다. 제가 중간에 갑자기 얘기하다가 뭔가 하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으니 잘 들어보세요. 인간에게 몸에 대한 시계는 매일매일 변화에 책임을 지고 있대. 그러니까 몸에 대한 시계가 있는데, 몸 안에 시계가 있는데 그거는 매일의 변화를 책임지고 있대. 뭐 혈압에서, 그리고 몸에 대한 온도에서, 호르몬에서, 배고픔에서, 목마름에서, 또한 우리가 잠을 자는 사이클 동안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을 누가 책임지고 있다? 몸의 시계가 책임지고 있다. 그렇군. 어렵지 않죠? 1번에 밑줄 쳐보세요. This biological rhythm. 이러한 생물적 리듬은 정답률 쓰고 시작할까요? 정답률 29%입니다. 이런 생물적 리듬은 생물적 리듬 나왔어요? 나왔죠? 어떤 거 말하는 겁니까? 바디 클락스 얘기하는 거겠죠? 연결 꼼꼼하게 체크. 바디 클락스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biological rhythm 생물적 리듬은 which we experience as internal time 우리가 그걸 내부적인 시계로 경험하게 되는 건데 are probably older than sleep 그것은 아마도 잠보다도 오래된 거래. 됐어요? Develop over the course of millions of years of evolution 수만 년의 진화를 겪으면서 발달된 정말 잠보다 오래된 거래.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그런 다음에 2번에 they 밑줄 그들은 촉진해요. 뭘 촉진하냐면 생리학적이고 변화적인 행동적인 변화를 촉진해요. 거의 24시간 동안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던지 간에 그리고 바깥에 뭐 이제 장마정선이 움직이고 그리고 그 구름이 햇빛을 가리든지 간에 바깥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몸에 대한 시계는 우리의 생리학적 그리고 행동적 변화를 24시간 동안 촉진한대요. 여기까지 되겠죠? 어렵지 않죠? 그럼 여기까지 데이도 these biological rhythms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그들의 내부적인 시계는요. running accordance with 하면 맞춰서 작동하다는 의미야. 그래서 뭐와 맞춰서 작동하냐면 그들이 떠나온 장소와 맞추어서 작동을 한답니다. 그게 뭐가 아니라 어떤 장소가 아니냐면 여기서 the one은 뭘 봤습니까? place를 봤죠. 대명사입니다. 그게 어떤 장소가 아니냐면 그 장소로 그들이 온 장소가 그러니까 그들이 온 장소가 아니라 그들이 떠나온 장소에 맞춰서 시간이 돌아가요. 그리고 시간이 좀 걸려요. 그걸 두 가지를 맞추는 데 있어서 realign 하면 일치시키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뭐 뒷문장은 가장 놀라운 건 우리의 내부적인 몸의 시계가 환경적 단수로 다시 맞춰질 수 있다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요. 답내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내시긴요. 선생님이 수업 시작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말했죠? 시차증을 경험하는 이유라면서요.
그래서 그게 앞에 이유로 와야 된다면서요. 그럼 앞문장의 내용은 시차증을 경험하게 하는 이유가 나와야 합니다. 맞습니까? 3번에 넣어볼게요. 문장 삽입을 이렇게 풀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냥 제가 말하는 대로 좀 따라와 주세요. 3번에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게 앞문장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지금 저게 앞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죠? 자, 넣어서 읽어볼게요. 그냥 아무 생각 마시고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들이 생리학적, 행동적 변화를 촉진시키는데 24시간 동안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그 몸 안에 있는 시계가 생리학적, 행동적 변화를 일으킨다.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24시간 내 몸에 대한 시계는 돌아간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시차증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다. 시간을 넘어서서 여행을 할 때. 그러니까 시간이 달라지면 몸도 거기에 맞춰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시차증을 경험하게 된다. 24시간 동안 바깥에서 무슨 일이 나든 바깥이 갑자기 낮이었다가 새벽으로 바뀌든 낮이었다가 밤으로 바뀌든 무슨 일이 나든지 간에 내 몸은 똑같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시차증을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3번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됐죠? 두 번째 쌤 근데 24시간 동안 약간 돌아간다는 느낌 그러니까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24시간 동안 몸이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밖에서 낮에서 갑자기 밤으로 바뀌어도 똑같이 낮처럼 느껴진다는 거니까 시차증처럼 느껴질 수 있다라는 거네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일단 3번도 자 머릿속에 잘 넣어 놓겠습니다. 그 다음 문장 그들의 몸에 대한 시계는 떠나온 장소에 맞춰서 돌아갑니다. 어디가 아니라 그들이 온 장소 그러니까 떠나온 장소 내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으면 한국이 떠나온 장소고 미국이 온 장소예요. 맞죠? 그러니까 떠나온 장소에 맞춰서 돌아간대. 한국이 밤이었으면 밤에 맞춰서 돌아간다고. 어디가 아니라 그들이 온 장소 미국에 맞춰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걸 맞추려면 두 개를 맞추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대. 그래서 내 몸의 시계는 내가 떠나온 장소, 내가 온 장소가 아니라 떠나온 장소에 맞춰서 돌아가니까 그리고 그 두 개를 맞추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시차증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다. 아, 쌤, 4번 너무 좋은데요? 정말 자연스러운데요? 이거는 약간 좀 느낌이 24시간 돌아가니까 이게 좀 내가 생각해야 되는 느낌이라면 요건 바로 꽂히는데요? 그쵸? 4번 바로 꽂히죠? 완벽하죠, 대응. 이상한 거 하나도 없죠? 정답 4번 딱 찍으면 틀리는 거예요. 틀린 건가요? 맞잖아요. 사람들이 떠나오니까 씨발 여기 한국 밤이면 미국 낮이라고 아니 내용 더 이상 얘기하지 말고 틀렸다니까. 그리고 1시간 동안 이 문제를 봅니다. 계속 시차증 그럼 이런 느낌 저런 느낌 평가 문제 놔둬놓고 난 다음에 계속 느낌만 따집니다. 정답의 근거를 죽었다 깨어나도 못 찾습니다. 왜? 그 빌어먹을 독해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지금 제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제 완벽한 말빨로 완전한 내용적 연결을 느낌을 드리면서 완벽한 오답으로 인도해드렸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학생이 4번 찍고 선별했습니다. 정답 몇 번이냐? 3번입니다. 3번. 이유가 뭐죠? 쌤 근데 이게 약간 이런 느낌 얘기하지 말라고. 야, 한 가지만 얘기하자. 순서를 풀 때 벌써 이제 너무 메인 유형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저는요 절대 동의 안 하는 게 있어요. 영어 선생으로서. 뭐냐? 영어는 감이다. 네가 이렇게 푸니까 감이지 새끼야. 감이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60만 수험생이 이 시험지 하나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문제를 출제를 하면서 왠지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잖아 라고 출제를 하는 정신이 나간 출제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무조건 명시적이고 그게 정답으로 확정이 될 수밖에 없는 근거를 냅니다. 그게 안 될 땐 뭘 받습니까? 수능은 이의제기를 받죠. 그래서 이의제기를 받아서 진짜 실수했으면 뭐합니까? 스미마생 사과하죠. 사퇴합니다. 그죠?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왜 3번입니까?
그게 여기 나와 있는 주제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작할 때 대명사와 대동사 대신하는 표현. 영어는 앞에 민수를 얘기했으면 그 민수를 계속 언급하는 게 싫어서 he로 왔습니다. 앞에 어떤 말을 했으면 그걸 길게 다시 얘기하는 게 싫어서 대명사를 봤습니다. 그 대명사를 생략시키면 넌 문제를 죽어도 못 풀어 하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17학년도 6월 평가원입니다. 17학년도 무슨 학년이냐? 영어가 상대 평가할 때입니다. 영어로 대학 갈 때입니다. 영어 정말 잘하는 애들 모아놓고 난 다음에 영어 문제 딱 문제 냈더니 정답이 29%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신경을 안 쓰면 끝까지 캐치를 못하는 문제라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답의 근거를 좀 알려주십시오. 근질근질거립니다. 자, 지금부터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거 잘 보세요. 저를 따라오세요. 자, 대명사 내용은 다 제가 설명했습니다. 꼼꼼하게 처음에 시작할 때 다 설명드렸으니까 이해 안 되는 친구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하는 거 잘 따라오세요. 일단 첫 번째, 첫 문장에 바디 클래스 동그라미 치고 몸의 시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몸의 시계가 이런데 신경을 써요. 그 1번 문장에서 그 몸의 시계, body clocks를 these biological rhythms로 봤습니다. 맞죠? 동그라미. 이러한 생물학적 리듬, 그리고 이 생물학적 리듬은 몸 안에서 뛰는 시계를 리듬이라 표현하면서 body clocks를 받으니까 충분히 내용적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같은 대상입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문장 봅시다. They facilitate. 그들이 생리학적, 행동적 변화를 촉진시킨다. 그럼 여기 데이 동그라미 치시고 여기 나와 있는 body clocks, biological rhythms, day가 다 똑같은 대상인지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 day가 몸의 시계라면 그 몸의 시계가 거의 24시간 바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돌아가고 있고 그게 생리적, biological, 그리고 behavior, 행동적 변화를 촉진시킨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받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데이도 바디 클래스로 받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번 뒷문장 봅니다. 3번 뒷문장에 their 동그라미 칩시다. 그들의 내부 시계, 그들이 있고 그들 안에 내부 시계. 그럼 여기서 their를 앞에 나와 있는 이 they 그리고 biological rhythms로 받는다면, 그죠? 그럼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얘는 몸 안에 있는 시계입니다. 몸 안에 있는 것들의 내부 시계가 아이 그래 쌤 뭐 그렇게 피곤하게 따지십니까? 대충 그 느낌 아닙니까? 몸 안에 시계 뭐 있겠죠. 뭐 안에들 뭐 몸 안에들 뭐 그렇게 합니까? 라는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렇다 칩시다. 자, 그렇다 칩시다. Continue to run in accordance with 밑줄 동그라미 they left behind. 그들이 떠나온 장소. 여기서 they는 어떤 플레이스에서 떠나올 수 있는 주체여야 되고요. 두 번째, not the one to which they have come. 그들이 온 장소, 여기서 they는 어디론가 떠나올 수 있어야 되고 도착할 수 있어야 되는 주체입니다. 주체. 적어보세요. 주체입니다. 그러면 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여기 있는 they가 앞에 나와 있는 바디 클락스와 같다면 몸 안에 있는 시계가 나를 버리고 그들이 몸 안에 시계 갑자기 김현찬 몸 안에 시계가 나와서 그 시계가 갑자기 한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갈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 게 맞는가에 대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안 되죠. 다시 여기까지 3번 앞문장까지 body clocks, biological rhythm, day 같은 말입니다. 같은 대상입니다. 근데 갑자기 3번 뒷문장에서 they left behind, not the one to which they have come. 이 day가 몸의 시계라고 받아버리면 너무 어색해집니다. 이 대명사에 대한 체크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용적 연결은요. 4번도 되고 3번도 됩니다. 그걸로 정답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왜 정답이 3번으로 확정되어야만 하냐. they에서 뭐가 생기냐면 대명사 단절이 생깁니다. 적어보세요. 대명사 단절이 생깁니다. 이거를 저는 문장삽입 코드, 우리가 이제 이 수업 마지막쯤에 문장삽입을 다룰 텐데 그 문장삽입 코드에서 남음이라 지칭을 하는데 그건 나중에 가서 얘기하더라도 내가 하고 싶은 말 뭐냐. 이 문제를 아무리 백날 내용적인 거 붙잡고 시차증을 경험하니까 앞에는 그런 이유가 와야 되니까
라고 백날하고 계셔봤자 뭐를 못 체크하면? 뭐를 체크하는 습관이 없으며 대명사를 체크하는 습관이 없으며 대명사를 꼼꼼히 글을 읽으면서 따지는 습관이 없으면 뭐야? 절대 맞출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문제 낼까요? 이 문제 나왔을 때 아직도 기억합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문제를 씨발 무슨 이따구로 내냐고 지엽적이고 뭐 정말 뭐랄까 쓸데없는 근거를 잡아가지고 애들 괴롭힌다고?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나쁜 습관 알고 있는 겁니다. 대명사 꼼꼼하게 안 따지고 그냥 하고 난 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석합니까? 그들의 내부적 시계. 그들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들의 내부적 시계. 그들이 떠나온 장소, 그들이 도착한 장소, 그들이 누구냐고. 그게 영어에서 매우 중요하게 대명사를 꼼꼼하게 따지는 걸 읽어야 되는데 너 안 따지지? 를 묻는 게 이 문제의 출제 이유인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 기출 문제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한테 뭘 기대한다는 겁니까? 대명사를 꼼꼼하게 체크하고 대신하는 표현들을 뭉개지 말라는 평가원의 기대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대열은 누구냐? 주어진 문장 보겠습니다. That is why 동그라미 people. 사람들이 그 시차증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이다. 그럼 여기서 이 3번 뒤에 대열이 people로 변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내부적 시계. 이게 뭐가 있습니까? 그럼 여기서 대열이 people로 바뀌면 사람들의 내부적 시계. 이게 뭘 말하는 거야? body clocks 얘기하는 거죠. 앞문장에서. 그죠? 그러면 또 똑같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떠나온 장소. 여기 그들은 누굽니까? 사람들이죠. 사람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이 they에 대한 지칭이 제대로 되려면 3번에 들어가야지만 이 여기 3번에 나와 있는 이 대명사들이 people로 지칭되면서 단절이 생기지 않는다. 내용적 자연스러우면 4번도 매우 말이 되나? 3번이 정답이 돼야 되는 이유는 뭐다? 대명사의 지칭이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 여러분 절대로 지금 이 문제를 푸실 때 문제의 근거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평가원이 여러분한테 뭘 요구하고 있는지를 느끼라고 제가 이 문제에 넣어놓은 거지 문장 삽입 문제를 풀자고 넣어놓은 게 아닙니다. 뭘 느끼셔야 됩니까? 대명사 해석하시라고요. 정확하게 짚으시라고요. 문제로까지 요구하고 있으니. 아시겠습니까? 대단한 얘기 한 것 같은데 정말 기본적 얘기한 겁니다. 대명사 해석하세요. 해볼게요. 다음. 자, 제가 만든 예제입니다. 네 문제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대명사 해석하기. 짧은 문장이니까 해석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제가 밑에 질문도 달아놨으니까 지금 바로 한번 읽어보시면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번 네 문장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it 밑줄 쳐가지고 제가 편집에 it 밑줄 쳐놓고 동그라미 쳐보시고 자, 요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이런 문장들이 많이 읽죠. 뭐 43번, 45번 그 장문 유형에서도 많이 읽고 여러분 많이 읽게 되는 문장인데 그런 문장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Kevin, Shaw, Daniel 2명 나오네요. 케빈 나오고요. 1번. Daniel 2번 나옵니다. 케빈은요. 데니엘에게 보여줬습니다. 사형식이죠. 데니엘에게 픽처를 보여준 겁니다.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어떤 사진이냐면 그의 브라더가 had taken. 자, take 왜 나와요? 뭐? take 왜 나와요? take요. take 뜻 알아요? take요. take가 뭐 get 비슷한 거 뭐 take 그런 느낌처럼 느낌적으로 가는 동사잖아요. 아니 내가 말하고 싶은 take가 어떻게 생각하냐고. 이거 그냥 놓치면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거 이거야. 지금 원하는 거 딱 한 가지야. 할 수 있거든? 가 문제가 아니야. 는 할 수 있어. 나도 해. 뭐지? 해!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나는 짚어. 저 새끼 왜 나왔는지. 넌 안 짚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야. 헤드 테이크 왜 나와? 진짜 쉬운 거야. 나 지금 중학생 수업하고 있는 거야. 헤드 테이크 왜 나와? 테이크 더 픽처 새끼야. 몰라요? 테이크 더 픽처 알죠? 근데 이게 관계사니까 목적어잖아. 그러니까 갑자기 that his brother had taken? taken? 할 수 있다고. 왜? 앞에 선행사가 생략됐으니까. 근데 짓기만 하면 되잖아. 그의 형이 찍어준 사진이라고 해석하면 되잖아. 이거 안 짚는다고. 진짜 쉬운 건데. 네가 해석을 몰라서 단어를 몰라서 구문을 몰라서 문법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짚어. 짚으라고. 당연한 것부터. 알겠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게 정확성이 매우 높아져. 알겠어? 그리고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75점 밑으로 영어 점수가 나오는 애들이 이해를 못해요. 단어 외우고 문법 했으면 75 밑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단어 했고 문법 했는데 75 언더로 나오는 애들은 해석시켜 보잖아요. 이런 나쁜 습관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가 읽을 수 없는 글을 만들어놔요. 이것도 생각해봐. 그의 브라더가 테이크 사진 뭐지? 이래버린다고. 그냥 연결만 한번 시키면 되는데. 알겠지? 지금 그거 곧 고치는 거야. 이거는 뭐 여기 메인 주제가 아니니까 넘어가고. Have taken the picture during the trip to Italy. 어쨌든 2명 나왔어요. 케빈 나왔고 데니엘 나왔어요. Although he 누구예요? 일단 이거부터. 그냥 이것도 봐봐. 아무 생각이 없어요. 뭐냐? 케빈 남자예요. 데니엘 남자예요. 케빈이 여자일 가능성.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둘 다 남자입니다. 그러면 그가 이미 봤음에도 불구하고 뭐를? 유명한 장소를 이전에 그는 여전히 그것들을 다시 방문하길 원해. 까지 일단 해석해 볼게요. 그럼 그가 누군지, 누가 이전에 가본 건지, 누가 방문을 하고 싶은 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끝나고 물어봐. 그가 누구야? 몰라. 야, 여기서부터가 문제라고. 해석을 할 때 알겠어? 그걸 고치라고. 물어볼게. 여기 히 누구야? 데니엘이야? 케빈이야? 데니엘이야? 케빈이야? 몰라요. 몰라요. 둘 다 말되게 해볼게요. 보세요. 왜 이런 거, 왜 모르는 거 넣었는데요? 헷갈리게 만들고 싶었어요. 케빈도 있고 데니엘도 있죠. 그럼 봐봐. 그가 이미 이전에 유명한 장소를 가본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시 방문하길 원한다고 했는데, 물론 맥락을 봤을 때 케빈이 그의 브라더가 찍어줬고 이탈리아로 여행 갔다니까 케빈이 여행을 갔다는 정보가 있어서 높은 확률로 히가 이전에 유명한 장소를 봤다라는 게 케빈이의 가능성이 높아. 그지? 가능성이 높아.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 데니엘에게 사진을 보여줬는데 데니엘도 옛날에 여행을 유명한 데로 간 거야. 그지? 그랬더니 야, 그거 나도 한번 다시 가고 싶네 라고 느낄 수 있잖아. 그냥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히는 케빈도 데니엘도 지칭이 안 돼요. 지칭이 안 된다는 사실까지 아셔야죠. 그래서 여기서 이 수능 영어는 되게 뭐가 많냐면 여기서 히가 지칭이 안 되죠. 그럼 언제 지칭이 될까요? 다음 문장. 다음 문장의 맥락을 읽으면 히가 define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고 히가 아직 누군지 모른다. 다음 문장 읽어보자. 여기서 이게 케빈이네. 여기서 데니엘이네. 보류를 시켜놨다가 내가 대명사의 후보군을 보류시켜놨다가 다음 문장과 연결시킬 수 있는 애와 누군지 관심조차 없어. 그야 그냥. 그는 그야. 히는 히야. 그냥 그는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해석하는 애의 지문에 대한 이해도는요 천차만별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저 지금 되게 어려운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뭐 하라고요? 대명사 해석하시라고요. 대명사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까지는 지칭이 안 된다 쳐. 그것을 보고 난 다음 그것이 뭔데? 뭘 봤는데 얘? 이거 확실하잖아. 뭘 봤는데? picture. 그래서 이시 뭡니까? picture요. picture.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예요. he는 지칭이 안 돼요. it은 지칭이 되죠. the picture라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대명사 정확히 하시라고요. 두 번째. 잔소리 하는 거라 했어요. 두 번째. 갑시다. 이것도 읽어봅시다. 제가 뭐 여기서 뭐 대단히 복잡하고 어려운 얘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정말 사소한 습관인데요. 이것만 정말 꼼꼼하게 신경 쓰시면서 하시면 처음엔 당연히 뭐야? 니 혼자 막 이렇게 막 스윙을 치고 있는데 똑바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허리 해가지고 이렇게 치라면 어색하고 느리겠지. 근데 이 자세만이 성장을 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골프 치러 갔는데 골프를 골프대로 안 치고 발로 이렇게 골프 쳐가지고 축구하듯이 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어디에 의의를 두냐면 난 어쨌든 발로라도 샷을 날렸어. 이런 데 의의를 두잖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시간 낭비일 뿐이죠. 정확히. 알겠죠? 어려운 얘기 아니야. 정말 여러분이 막 영어 하자로서 외국인으로서 정확도를 가지기 원하는 게 아니야. 뭐 하라고? 당연히 써져 있는 걸 쓰여진 대로 읽어보자고. 그게 다야. 이 수업의 의미는. 알겠지? 자, 여기서 물어볼게요. Most of them, one of them.
이거 하면 100% 나옵니다. 뭘요? 댐을 다 섞어요. 여기서. 그것들 중 대부분은 읽는다. 그들 한 명 중 대부분. 그러면 뭐 대부분 읽게 했는데 한 명만 읽었다는 건가? 판타지가 만들어집니다. 거기서부터. 왜? 댐이 지칭이 안 되죠. 댐 누굽니까? 첫 번째. 앞문장 보면 Mr. Parker give the student 1번. 학생들에게 주는 거죠. The student. 이런 거 볼 때 뭐도 잘 봐야 돼? 수도 잘 봐야 돼. 수. 치지 치. 연결. Several articles 2번. 학생들에게 뭘 줬어요? 몇몇의 글을 줬어요. About climate change before the discussions began. 그 토론이 시작하기 전에 몇몇의 글을 줬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The article. Articles.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Most of them. 그들의 대부분은 read. 읽었어요. 그럼 여기서 them은 읽는 주체입니다. 그 사람이 읽냐? 글이 읽냐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them은 students일 수밖에 없죠. 그죠? 학생들 대부분은 읽었어요. Only one of them carefully. 그걸 중에 하나만을 조심스럽게 읽었어요. 그럼 여기서는 뒤에 목적어는 뭐예요? 읽는 것의 대상이 돼야 되는 애입니다. 그럼 여기서 되면 당연히 누굽니까? article이 되는 거죠. 이걸 짚으라고요. 유치원생 이서 보면 웃습니다. 영어 유치원인데 나 저런 거 나 배웠는데 저거 오빠들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아시겠죠? 습관을 고치십시오. 됐죠? 어렵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다음. 자, 이것도 마찬가지. 누굽니까? she. she 누굽니까? 미아의 가능성이 높죠. 레이첼, 소피, 미아 다 여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레이첼이 소피한테 미아한테 파일 좀 보내 라고 해서 미팅 시작하기 전에 라고 했으니 정상적으로 소피가 보냈으면 미아가 받았어야 되는데 이 임마가 안 했을 수도 있고, 그죠?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she가 누군지. 근데 미아한테 보내라고 했으니까 이 연 주체는 미아의 가능성이 높죠. 그럼 she를 미아라고 생각하고 후보군을 가지고 확정이 될 때까지 계속 그걸 잠재적으로 가설로 가지고 읽어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럼 뭐야? 맥락이, 컨텍스트가 확정을 지어줄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서 이제 대명사도 대명사인데 가장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밑줄 쳐보세요. Bring it back, brought back. 그러니까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bring it back을 그걸 그냥 it을 그죠? it을 가져오다 라고 해석하는 친구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돌려받다라고 해석하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여기 있는 이 어떻게 여러분이 이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냐가 어떤 차이를 만드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꾸 분필이 부러져요. 보도록 합시다. 한번 해석해 볼게요. Nathan promised Alex that he would return the camera. 네이슨은 약속했어요. 알렉스에게. 뭘 약속했냐면 그가 그걸 카메라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학교 축제 동안 사용하고 난 다음에 그가 돌려줄 것을 약속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렉스에 적어봐. 알렉스에게 약속을 했으니까 알렉스는 누구냐면 적어보세요. 카메라 주인이죠. 그죠? 이해되겠죠? 알렉스는 카메라 주인이고 네이스는 누굽니까? 얘는 카메라를 빌려간 애예요. 그죠? 자, 요렇게 이제 사실관계를 좀 확정해놓고 네이스는 알렉스에게 약속했는데 데디아를 약속했어요. 그가 카메라를 돌려줄 거라고. 그 스쿨 페스티벌 동안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하지만 그가 그것을 brought it back 했을 때 일단 it은 카메라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이제 카메라겠죠. 카메라를 he가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봐봐.
내가 bring it back을 돌려봤다라고 해석을 하면 카메라를 돌려받는 주체는 누구예요? 카메라 주인이겠죠. 알렉스겠죠. 그죠? 알렉스 겁니다. 이해돼요? 근데 카메라를 다시 가져오는 건 누구예요? 그렇죠. 카메라를 빌려간 사람이니까 네이슨일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거란 거예요. 여기서 돌려봤다라고 해석하는 친구는 이 단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단어를 이미지로 외우고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이게 명사인지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정확하게 단어의 정확성을 가지지 않은 상태로 그냥 이거를 자의적으로 이미지로 뭔가 그냥 bring 뭐 가져오는 거니까 다시 뭐 가져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 돌려봤다 뭐 이런 느낌 아닐까?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순간 이렇게 지금 사실관계가 꼬여버린다고. 이해하시겠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좀 신경 쓰셔야 될 부분 중 하나가 뭐냐면 정확하게 해석하는 거. bring it back은요. 여기 나와 있는 bring 이게 여기 있으면 bring it back 가지고 오는 겁니다. 얘를 이쪽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가지고 오는 앞에 주어가 이 bring it back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져오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고 여기서 주체는 그럼 당연히 누구일 수밖에 없다? 네이슨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 히는 무조건 누구여야 됩니까? 네이슨이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뭐다? 여러분의 단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습관과 대명사를 정확하게 확정 안 하는 습관이 합쳐지면 어떻게 된다? 이게 완전 난장부르스가 돼버린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게 여러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대명사 꼼꼼히 해석하고 두 번째는 뭐? 단어의 뉘앙스 제대로 캐치하고. 이해하시겠죠? 그거 꼭 명심을 하셔야 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카데믹한 잉글리시라서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써져 있는 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카데믹한 잉글리시 쓰지 마. 이해를 안 되는 문장이 있다. 그러면서 이제 막 여러 가지 예시를 표현들을 선생님들이 예시를 듭니다. 저 얘기는 하등 틀리지 않았습니다. 100% 동감합니다. 수능 영어와 토익이나 이런 비즈니스 영어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토익 영어는 의사소통을 초점에 맞춥니다. 의사소통하는데 예를 들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나 너 사랑해라고 얘기하는데 의사소통이야. 밥을 먹고 있어. 너는 사랑의 의미라는 것이 마음속에 깊이 기인한 그 심장적인 그리스 로마 신화로부터 고대한 그 고전적 의미에 대해서 너는 생각해 본 적이 있니? 이지랄해. 그건 뭐예요? 취했어? 라고 물어봐야 되죠. 그죠? 정신병이죠. 왜요? 의사소통이 초점이니까 명료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근데 아카데믹하다는 말 자체가 뭐냐면 머리를 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한테 고지고대로 스트레이트해서 나 오늘 저녁에 고기 먹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말의 목적이 아닌 겁니다. 여기까지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문장을 읽었을 때 내가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는 표현이라는 것도 100%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이 설명을 하신 선생님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이제 시간 관계상 뭐 길게 말씀 못 하시면 그렇겠죠. 여기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진짜 찐으로 아카데믹한 잉글리시는 언제 알아요? 찐으로 아카데믹한 잉글리시는 대학 가시면 합니다. 전공서적을 읽습니다. 전공서적을 읽으면 이 정도의 글까지는 아니어도 뭐 대충 이런 느낌의 정의를 디파인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뭔가 실험을 하고 그거에 대한 예시를 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이거에 대해서 다시 의의를 다시 얘기하고 추상적인 뭐 결론을 얘기하는 이런 식의 글들을 많이 읽게 됩니다. 그게 진짜 아카데믹 잉글리시죠. 근데 그 수업들은요 1학년 커리큘럼에 가면 무슨 개론 이래가지고 너한테 배경 지식을 때려 넣습니다. 야 경제학이야? 경제학과야? 앉아봐. 자 경제학의 3요소 하면서 막 때려박기 시작해서 뭐 오만 거 다 합니다. 그래서 2학년이 되잖아요. 이런 전공서적 읽잖아요. 전제를 깝니다. 뭐 너 이거 알지? 너 이거 1학년 때 배웠지? 너 이거 앞에서 이거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지? 다시 이 아카데믹한 잉글리시는 배경 지식이 무조건 들어갑니다. 화자가 안다라는 지식을 안다는 전제하에서 서술을 하니까 그 아카데믹 잉글리시의 기본 전제는 배경 지식입니다. 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그 안다는 지식이 위해서 용어에 대한 정의를 합의를 해놓고 계속 자기 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완전히 수능 영어 같지 않습니다. 수능 영어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죠? 여러분들한테 18세기 영국의 상황에 대해서 안다라는 전제를 깔고 문제를 출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수능 영어입니다. 수능 영어는 아카데믹한 성격이 있는 것은 많은데 전제를 깔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뭡니까? 배경 지식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사전 지식으로 이런 지식이 있겠지라는 전제를 깊이 있게 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출제해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저도 문제 출제해보지만 아니면 뭐 어디 저기 뭐냐 그 어디 철학 전공의 2학년 책 이런 데서 출제를 마음대로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런 책들을 막상 가지고 와서 출제를 해보려고 덤벼들면 문제가 뭐냐? 너 이거 알지? 너 이거 안다고 전제한다? 너 이거는 뭐 배웠지? 이걸 전제로 글을 써가기 때문에 이해 자체가 어려운 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수능 영어는요. 그걸 완전히 배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글이 나올까요? 어떤 글을 출제할까요? 배경 지식을 못 내는 아카데믹하는 것? 컨텍스트의 밀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야 이게 어려운 말 쓰려는 게 아니야.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전제를 깔고 내야 되기 때문에 앞문장부터 끝문장까지가 완전한 통일성과 일관성이 최대한 갖춰진 글을 출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문장이 이해가 안 됐더라도 믿으셔야 될 게 뭐냐면 이게 오해를 일으킨다고. 여러분은요 수능 영어를 문제를 풀면서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 기출 분석 얼마나 했겠습니까? 수능 영어를 읽으면서 절대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내 머리로 이해를 해야 되는 문장은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무슨 말이냐? 자 현대사회는 아름다움이다. 무슨 말일 것 같아? 자 한 명씩 손 들고 한번 발표해볼까? 현대사회는 아름다움이다. 무슨 말일 것 같니? 이런 식의 이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하고 말씀은 현대사회가 아름다움이라는 이해가 안 되는 첫 문장을 던졌으면 이거는 무조건 컨텍스트가 높은 글이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에서 왜 현대사회가 아름다운지 자기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정의가 뭔데 그게 현대사회에 가득하기 때문에 현대사회는 아름다움이라고 얘기를 한 것이란 설명을 다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만 시키시면 됩니까? 연결이요. 아니요. 이해 아니고요. 네가 뭘 이해할 수 있는데요. 무시하는 겁니까? 좀 무시하는 겁니다. 뭐 그래 똑똑하세요. 국어도 뭐 채권도 몰라가지고 내가 참 국어쌤들 수업하고 뭐 어이가 없어가지고 경제학과 아닙니까? 참 내 진짜 뭐 아니 뭐 중앙은행이 뭔지 뭐 이런 거 설명해 줘야 돼요? 정말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문제를. 그죠? 컨텍스트가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그냥 이해가 안 되는 문장이 나와도 믿으시면 됩니다. 뭘 설명해 주겠지. 그게 노라는 말이 아니고요. 문장을 붙잡고 연결을 시킨다는 겁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이 첫 문제입니다. 첫 문제에서 여기서 분명히가 뇌를 빼고 읽는 게 아니라 긴장감을 가지고 읽으셔야 됩니다. 문장을. 자, 여기서 이 뒷문장에 여기 한번 밑줄 쳐볼게요. Most bet larger amount if the coin is yet to be tossed. 밑줄. 요 문장을 읽었을 때 누군가는 이 말 이라는 느낌이 있을 거고 어떤 친구는 이게 왜? 뭐 아직 동전 안 던졌으면 많은 거 베팅 뭐 50만 원 걸 거 100만 원 걸고 100만 원 걸고 150만 원 건다 뭐 그런 말이잖아. 이렇게 이해하고 말죠. 후자의 이해가 틀렸습니까? 틀리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뭘 하지 않죠? 연결을 시키지 않습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밑줄 친 거를 어떻게 연결시킬 생각하시면서 뭘 하시보시냐? 이 두 문장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요 문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독해 연습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시킨 대로 하셔야 됩니다. 시작. 시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첫 문장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첫 문장을 정말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여기서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 말을 붙잡고 연결을 시키겠다는 생각. 그 생각이 유일한 생각이면 됩니다. 흥미롭게 사람들은요. 훨씬 더 자신감 있어 합니다. 훨씬 더 자신감 있어 한다. 여기까지 A라고 지칭해 볼게요. 사람들은 훨씬 더 자신 있어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느낄 때? 그들이 통제감을 가지고 있다 느낄 때. 통제감을 가지고 있다. 밑줄. 통제감을 가지고 있다. 이거를 D라고 지칭할게요. 그러니까 앞문장의 내용이 이겁니다. 사람들이 통제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은 훨씬 더 자신감이 넘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통제감이 가지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이고 그게 왜 자신감으로 연결되는지 이 문장을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나 여러분은 믿으시면 된다고요. 뭘? 저 말을 붙잡고 이 사람 밑에서 어떤 얘기를 설명할 건데 저 말을 연결시키면 된다고.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어떻게 이제 사례를 볼 수 있냐면 사람들이요. 만약에 배팅을 해요.
뭐라고? 동전을 던지는 게 앞면인지 뒷면인지에 대해서 배팅을 하라고 요청을 받으면 대부분은요 배팅을 많이 해요. 자, 뭐 한다면? 만약 동전이 아직 던져지지 않았다면, 자, 이 문장 어떻게 읽을까요? 동전이 아직 던져지지 않았다는 건 어떤 의미? 적어보세요. B죠. 그러니까 동전을 던지냐 안 던지냐 그 사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앞 문장에서 얘기했던 그 문장의 의미를 적어봐. 이 문장의 의미를 그 뒷문장을 읽을 때 더하셔야 됩니다. 적어보세요. 의미 더하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독해를 할 때. 의미를 더하셔야 됩니다. 앞 문장에서 얘기한 그 문장의 내용을 받으셔서 수용하셔서 그걸 뒷문장을 읽을 때 힘을 실어주는 거. 의미를 더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대부분이 더 큰 걸 배팅한다. 동전이 안 던져졌을 때 라고 얘기할 때 동전이 던져지고 배팅을 얼만큼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장을 읽을 때 앞 문장의 의미를 더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앞 문장의 의미를 기반에 깔고 생각해보면 저게 무슨 의미냐? 동전이 아직 던져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들이 결과에 대한 통제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과에 대한 통제감.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동전이 던져지지 않았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해석을 붙일 수 있습니다. 동전이 안 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동전이 이렇게 던져지지 않았다는 거는 뭐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뭐 사기를 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면서 뭐 자기만의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앞에 얘기했던 그 얘기를 경계하는 겁니다. 어떤 문장을 읽고 그게 무슨 말인지 내 주관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 화자가 그 문장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게 던져지지 않았다는 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어도 앞 문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 이 내용으로 최대한 높은 가능성의 얘기로 연결시켜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결과에 대한 통제감을 한다면 larger amount, 더 많은 걸 베팅한다가 어떻게 읽어요? 그렇죠. 얘가 폐가 맹신을 하려고 하는 모임이다. 이런 이해 말고요. 이거 어떤 겁니까? overconfidence. 자신감이 넘치는 거죠. 저렇게 읽어주셔야 된다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독해 메커니즘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정답이 뭐가 되냐? 여기서 A와 B와 같은 얘기를 하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for example인데 2번 문장 요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냥 최악이 뭐겠어요? 집어넣고 읽어보고 집어넣고 읽어보고 집어넣고 읽어보고 왠지 좀 자연스러운 거 체크. 이게 최악이고 뭘 체크하든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기준. 왜 그렇게 접속사가 거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되고 해석 안 된다. 단어 모르는 거 있다. 옆에 다 적어놨으니까 다 참고하셔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일과 가스에 대한 자원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기후변화로. 왜냐하면 그것들이 뭡니까? 대명사 정확히 oil, gas, resource겠죠? 그것들은 결과된 건축이기 때문인데 뭐로부터 결과됐냐 하면 과정으로부터 결과됐어요. That takes millions of years. 수만 년이 걸렸어. 그리고 지질학적으로 굉장히 거기에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 그렇구나. 오일, 기름, 그리고 가스 자원은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게 앞 문장이고요. 그 이유에 대해까지 적지는 않을게요. 그리고 뒷문장이 나옵니다. Climate change, 기후변화는요. may not only first the shutting down of oil and gas production area. 그 기후변화는 뭐 할 뿐만 아니라 문을 닫게 한대요. 뭘요? 오일과 가스가 생산되는 지역에 문을 닫게 하고 이것도 적어볼게요. 기후변화는요. 오일과 가스가 생산되는 지역을 shutting down, 셧다운 시키고요. 그런 다음에 but increase the possibility, 가능성을 높여요. exploration of an area, 어떤 탐험에 대한 가능성을 높여주는데 어디서? in Arctic에서 through the reduction in ice cover, 아이스 표면이 감소하게 되면서 빙하가 줄어들게 되면서 그거에 대한 탐험 가능성, 그죠? 탐험 가능성은 높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읽고 난 다음에 두 문장 사이 연관관계가 머릿속에 아무것도 안 떠오르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이 문장부터 글이 따로 놀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다 했어요. 무미건조하게 팩트를 다 했다고. 근데 여러분이 하셔야 될 독해라는 과정은 뭐냐면 그 문장들끼리의 연결 관계를 이어보면서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야. 내 주관적으로 해석하라는 게 아니라 앞문장을 바탕으로 뒷문장의 내용이 무슨 말일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세요. 기후 변화가 돼서 오일가스 생산 지역이 셧다운되고 그리고 뭐 탐험 이게 뭐냐 빙하 줄면서 아르틱에서 탐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아졌어. 어쩌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심지어는 어떤 친구도 있을 수 있냐면 이 두 문장 사이 관계가 전혀 느낌이 안 오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정답은 뭡니까? On the other hand 입니다. 대조입니다. 대조. 근데 왜 대조죠? 대조인 게 느낌이 약간 와서 뭔가 좀 반대인 것 같은데 느낌이 오는데 아니 필요 없어요. 대조인 이유가 뭐죠? 대조는 이게 A면 위가 A면 밑에가 not A라는 거예요. 무언가 기준을 잡았을 때 반대되는 게 있으니까 대조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이걸 잡으셔야 됩니다. 실제 기출이에요. 과거에. 이게 뭐죠? 기후변화가 영향을 안 준댔죠. 누구는? 오일과 가스는. 그러니까 이 앞문장을 읽을 때 오일과 가스에만 얼매이고 뒤에는 뭐 탐험 가능성 이런 어떤 얘기에만 얼매이면 두 문장 간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으면 앞의 내용과 뒷 내용이 관련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글이 끊기는 겁니다. 다른 데서 끊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이거를 문제 푸는 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독해 연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장에서 수능 영어 지문 읽을 때 어떻게 지문을 읽어야 되느냐? 문장끼리 연결 지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관계조차도. 그럼 보세요. 앞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게 뭐냐? 얘네는 지질학적으로 오래 그 자리에 자리가 잡혔고 기후변화가 돼도 영향을 받지 않는 게 오일과 가스 자원 자체예요.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오일과 가스 생산 지역과 그 빙하가 줄어들게 되면서 탐험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은 이걸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기후변화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뭐냐면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는 일이에요. 여기 어디에도 영향을 받는다, 임팩트를 받는다는 말은 없지만 앞문장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not impacted 이라고 했고, 그죠? are not likely to be impacted. 영향을 받지 않는 일이라 했고, 그럼 그 문장과 연관지어서 뒷문장을 이해하면 앞에 얘네는 기후변화가 일어나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지만 뒤에 있는 이 얘네는 오일과 가스 생산 지역과 탐험 가능성이 열리는 건 기후변화 때문에 열리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그 말이 없더라도 어떤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영향을 받고 있는 거구나. 그럼 이 영향을 받는다는 기준점 누가 잡아주는 거야? 앞문장이요. 이해하시겠어요? 앞문장이 잡아준다고.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수능 영어 지문은 배경 지식을 배제하고 출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컨텍스트 자체가 매우 높을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야. 엄마가 시험 칠 때마다 뭐라 그래? 문제 잘 읽으라 하시죠. 그냥 수능 영어 지문은 장난치는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문제만 잘 읽으면 돼. 지문만 잘 읽으면 무조건 정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 너한테 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야. 지식은 뭐밖에 안 물어? 단어랑 구문밖에 안 물어.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문장의 연결관계를 꼼꼼하게 지으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대조는 왜 대조인가? 기후변화가 영향을 주는가 안 주는가, 그걸 기준으로 대조가 되는 거야. 알겠지? 여러분이 이 정도까지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 문장 읽으실 때. 아시겠죠?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3번. 3번도 짧지만 같이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어제 1번 문제를 풀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의미 더하기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미를 일단 앞문장의 의미를 더하면서 관계를 생각해야지 순수하게 여러분이 무언가를 추론하는 게 아닙니다. 앞문장 첫 문제 읽어볼게요. The drive to increase production. 생산량을 늘리려는 증진. 밑줄. 생산량을 늘린대. 생산량을 늘리려는 증진. is push out local variety. 로컬, 그 지역의 다양성을 몰아냈대. 앞문장의 내용은 저도 몰라요. 근데 생산량을 늘리려 했는데
이게 지역의 다양성을 pushing out, 없앴대. 그리고 diluting, 희석시켰대. 뭘 희석시켜? Livestock's genetic diversity in the process. 그 과정에서 그 가축의 유전적 다양성을 희석시켰대. 유전적 다양성을 희석. 이게 한 문장. 됐어? 자, 뭐 해야 된다고? 이 맥락을 바탕으로 뒷문장 읽어야 된다고. 이해하시겠어? 그럼 그 뒷문장 읽어볼게. The world's food supply has become the largely dependent on 밑줄 sharing characteristics of breeds. 밑줄 줄어든 종의 목록. 이 얘기 왜 나오는 거야? 줄어든 종의 목록 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종이 줄었겠지 라고 그냥 생각할 게 아니라 앞문장을 바탕으로 생각해야 된다니까. 종이 줄어든 종의 목록이란 말이 왜 나온 거야? 뭐가 없어진 거다? variety, 그죠? 앞문장에서 얘기했던 varieties가 없어진 거죠. 이걸 pushing out 했다는 것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말이 여기 있는 거죠. 이걸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보고 난 다음에 그냥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똑같이. 근데 그 종의 목록이 줄었는데 왜 종의 목록이 줄었냐면 그 종이 어떤 종이냐면 최대 생산을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종이래. 그럼 이건 뭐야? 최대 생산의 목적을 두고 만들어졌다. 이게 무슨 말이야? 뭐가 늘린다? Increase production. 이해돼요? 생산량을 늘린다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럼 여기서 이게 생산량을 맥시멈 간다는 게 앞에 있는 increase production인 거야. 그래서 이 관계를 짓고 난 다음에 문장끼리의 관계를 생각해야 돼. 이해하시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최대 생산을 하려고 했어. 그래서 그 지역의 다양성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각각 말마다 대세가 뭐야? 돈 많이 내는 거, 최대 많이 생산하는 거, 그거 만들자. 이게 지역적 다양성을 없애기 시작하는 거야. 이해됐어? 근데 여기서 단어가 좀 약간 변한 게 뭐냐면 그 다음 문장 뭐야? 동그라미 봐. words. 세 개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대구도, 부산도, 서울도, 광주도, 어디도 다 그럴 때마다 각 지역마다 다 그런 흐름이 있어. 그럼 그게 모이면 어떻게 돼? 하나의 국가, 세계, 전체적인 흐름이 되겠지. 이해하시겠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local variety가 밀려나간다. 그래서 최대 생산하려고 한다라는 것이 뭐가 돼서? 자, 적어보세요. 원인이 돼서. 이해하시겠어요? 그 뒷문장이 뭐냐? 그 세계의 음식 공급이라는 것은 굉장히 줄어든 종의 품목이 되었다는 것은 뭡니까? 결과가 되겠죠. 앞문장에 대한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문장을 연관시키면 이게 뭐가 나온다? As a result가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봐봐. 내가 앞문장과 뒷문장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로 두 문장을 순수 내 이해력으로 엮어내는 게 아니라 앞문장을 맥락의 바탕으로 뒷문장의 단어들을 의미를 부여해놓고 그 정도의 의미를 더한 상태에서 연결관계를 봐야 되는 거야. 그냥 무작정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무조건 전제를 어떻게 깔아야 돼? 앞문장 읽을 때 뒷문장이랑 연관이 있다는 전제를 깔고 읽어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지? 그럴 수밖에 없어. 왜? 하나의 패러그래프 안에 하나의 주제만 들어가는데 그리고 수능 영어 지금 어떤 지문이라고? 배경 지식을 배제하기 때문에 컨텍스트, 밀도, 맥락의 밀도 자체가 매우 높은 지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지? 그냥 그걸 전제로 까시고 계속 읽으셔야지 이해가 될 거야. 4번 어렵지 않으니까 네가 해보시고 5번도 어렵지 않습니다. 네가 해보세요. 답지도 뒤에 다 있습니다. 6번 가겠습니다. 자, 6번 요즘 더 봅시다. 자, 기출이에요. 평가한 기출입니다. 연결사 추론이라는 유형이 살아있을 때 그때 그 당시 이제 그 문제가 10년 출제되는데 거기서 고난이도 문제들만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안 올 수 있어요. 왜요? 지금 어렵다고 느끼는 모든 문제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앞문장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뒷문장에서 알아들을 수 있게 명확하게 딱 같은 표현을 라임에 맞춰주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앞문장에서 배가 고파. 하지만 밥을 먹고 나니 배가 부름 하면 배가 고프다 배가 부르다가 워딩만으로 대조가 딱 되니까 사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 근데 지금 얘는 왜 지금 아까 얘도 그렇고 여기 oil gas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인데 공통점이 뭐냐? 명시적으로 라인 맞춰주지 않아. 앞문장 뒷문장이. 근데 이게 이제 독해란 말이야. 알겠지? 다른 게 독해가 아니라고. 근데 내가 팁을 줄게. 무슨 팁?
나라고 있잖아. 이 문장을 읽고 이 문장을 읽고 너보다 지식이 풍부해서 그걸 읽고 난 다음에 뭔가 배경 지식으로 깔아뭉개는 게 아니야. 알겠어? 나는 뭐 하냐면 앞문장과 뒷문장의 관계가 달라서 뭐랄까 낯선 건 나도 마찬가지야. 근데 뭘 하냐면 나는 앞문장을 참고를 해. 그거 하라고. 알겠어? 다른 데서 헤매지 말고 영어 지문을 앞으로 니네가 문제를 풀 거잖아. 그 문제 풀 때 뭐 해야 되냐? 고민을 해야 되는데 뭘 고민하냐? 이게 진짜 무슨 말을 하는 걸까? 18세기 영국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걸 궁금해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 문장이 이해 안 되잖아? 그럼 앞문장을 바탕으로 얘를 어떻게 기준 잡을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래야 독해력이 늘어, 시험장에서.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지? 그 연습을 하셔야 돼. 영어 시간 없다며. 공부할 시간 없다며. 그럼 공부할 시간 없으면 공부하는 시간은 진짜 의미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왜 쓸데없는 공부를 하는데? 그냥 익하고 난 다음에 문제 야 봐봐 니네 어떻게 문제 푸냐면 다 읽고 난 다음에 왠지 이 느낌 이건데 2번 체크 넘어가 맞았어. 이게 무슨 의미인데? 그거 기준 잡아보라면 못 적잖아.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공부라니까. 그래놓고 영어 절대평가 시간 없다며. 그냥 내 미치겠다는 거야. 시간이 없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서툰 짓을 하고 있다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지? 저는 이걸 요구하는 거예요. 생각하셔야 돼. 자, 읽어볼게요. Increasingly globalized words, 점진적으로 전 세계화되는 세상에 literature and translation, 어떤 그 문학에서의 번역이 has an especially important role,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되고 있는데 increasingly writer, reader, and publisher, 이 사람들은요 are turning to literature as bridges between cultures, 그 문화들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는 것으로 문학을 활용하고 있대. Particularly Western Arab society, 특히 서구 사회와 아랍 국가 그렇대. 이러한 늘어난 관심은 다시 말하자면 굉장히 붐을 가지고 왔대. 해석에 있어서. 여기까지 다 해석했어? 이해했지? 야, 내가 다 적진 않을 텐데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했을 거야. 그러고 난 다음에 A라고 나오고 난 다음에 not surprisingly perhaps, 아마도 놀랍지 않게 뭐냐면 대부분의 번역은 영어에서 다른 국가로 갔어. 뭐가 아니라 다른 언어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가령 아랍이나 아랍어가 영어로 갔다거나 이 문장이 나왔어. 그 앞문장은 일단 이 느낌은 이게 본능적으로 있다고. 앞문장은 뭐야? 훈훈했어. 아랍 사회와 미국 사회가 요즘 교류를 좀 많이 해가지고 사이가 좋아요. 현실은 아니죠. 씨발 이런 공격하고 지금 사우디 씨발 폭탄 날라다니고 난리 났지만 어쨌든 그러고 난 다음에 사이가 좋아요. 훈훈해.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싸게 얘기해. 근데 당연하게 영어에서 다른 언어로 가지 다른 언어에서 영어로 오진 않아. 약간 싸해. 그러니까 사람이 본능적으로 느낌이 이게 뭔가 반대구나 라는 느낌은 온다고. 근데 그게 별로 아무 의미가 없어. 왜 반대인데? 뭐가 반대인데? 그 기준을 못 잡으니까 너는 지금 이 문장은 이해했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 얘가 이 문장 뒤에 이 마지막 문장 뒤에 무슨 글을 더 전개하잖아? 그럼 거기서 방향을 잃어. 왜? 기준이 없거든. 얘가 지금 이 얘기를 왜 꺼낸지 이유가 없어. 순수 피지컬로 진짜 내 이해력으로 뚫어내려 한단 말이야. 근데 영어는 그게 잘 안 돼요. 왜요? 그 배경 지식을 전제를 까는 게 국어보다 높다니까. 국어는 그래도 어제 뭐 얘기했듯 채권이든 뭐든 깔잖아. 이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순수 이해력으로 묻는 지문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방향을 잃어버리면 뭐라는 거야 하고 끝나버려. 그게 여기서 시작된다고. 뭔 말인지 이해돼? 왜 반대야? 너가 선생을 해야 돼. 선생질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 야 이거 딱 봐도 반대지. 이거 넘어갈 수 없잖아. 왜 반대야? 이렇게 해볼게. Between culture 밑줄 쳐보고 문화들 사이에 다리를 놔준다니까 난 이렇게 적으려고. 이거를 양방향으로 적어. 양방향. 앞문장은 뭐냐면 요즘에 세계화가 되면서 문학에서 굉장히 이게 해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면서 이 문학이 이 다리 역할을 해줘. 그러면서 얘네들끼리 사이가 좋아요. 이거니까 둘 다 서로 좋다는 거야. 양방향인데 여기 얘는 뭐냐면 미국에서 다른 언어로는 가. 미국에서 다른 국가로는 가는데 영어로 된 게 다른 국가로는 가는데 다른 국가가 영어로는 오지 않아. 그러면 이 문장과 앞문장을 연결 짓는 거야. 그럼 이건 뭐라 할 수 있을까? 일방향이라 할 수 있겠네. 이해되나? 그러니까 앞문장은 뭐냐면 모두가 똑같이 그걸 느끼고 있다는데 뒷문장은 뭐야? 근데 그게 짝사랑이라고. 이해하시겠어?
그냥 여기는 이 기준을 잡으시면 아 뭐다? 확실하게 이게 역접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여기서 이거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 거야. 이 생각을 하시면서 글을 읽으셔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거는 구문으로도 해결 안 되고 단어로도 해결 안 돼. 뭘 해야 돼? 의식을 하면서 노력을 하셔야 돼. 습관이야.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기까지 얘기를 하시고 나머지 얘기는 해설지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은 별 얘기 아닙니다. 문제를 푸는 게 뭐 어렵지도 않습니다. 근데 딱 폈을 때 이게 지금 본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오면 본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늘어나 있어요. 시험지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압축이 돼 있어. 근데 압축이 안 된 버전으로 해도 몇 줄이냐? 하나, 둘, 셋, 네 줄이야. 압축된 몇 줄일까? 8줄이에요. 그러니까 2분의 1 토막 날 테니까. 그럼 무슨 말이야? 첫 문장 딱 읽으려고 덤벼드는데 씨발 8줄이야. 여기서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돼. 자, 이게 무슨 문제야? 주제 문제야. 대입학이야. 저거 봐. 대입학. 야, 시험지를 까봤을 때 있잖아. 시험지를 까봤을 때 구문이 제일 빡센 파트가 어딘지 알아? 보통 대입학이야. 빈칸, 순서 삽입, 구문만 놓고 봐봐. 다시 문장의 길이나 문장의 복잡성만 놓고 봐봐. 빈칸 같은 데서 만약에 구문이 어렵잖아? 지문이 매우 쉬워. 왜? 그 문제의 출제 의도는 뭐냐면 문장을 길게 해가지고 일부러 그냥 헷갈리게 만들고 근데 그거 읽어만 내면 정답 맞추기 내 목적이거든. 그러니까 빈칸 순서 삽입 같은 킬러 유형에서는 문장이 길면 오히려 땡큐다. 씨발 이것만 읽으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여러분이 해석이 좀 버벅거리는 친구가 못 넣는 페이지가 뭐냐면 대입학 페이지 있지. 21, 22, 23, 24. 그 페이지를 넘지를 못해요. 그럼 여러분이 이때 뭘 하냐? 대입학을 못하면 뭘 하시냐? 자꾸 주제 제목 요지 문제를 모아가지고 40개 풀어야지 이런 소리 하거든. 야 헛소리야. 그거 100날 해봐도 안 늘어. 대입학은 왜 못 풀어? 해석 안 돼서 못 풀고. 이게 거의 80%야. 20%는 뭐야? 아까 우리가 연습했던 독해 습관이 잘못돼 있어서 못 풀어. 그거 두 개만 하잖아? 유형에 대한 특징 없어요. 그런 게 어딨어요. 제가 대입학 파트는 솔직히 말 의미 추론 정도 제외하고는 제가 여기서 이제 인스파이어에서 얘기하는 대입학 내용으로 충분해요. 그 이상의 얘기도 필요 없어요. 정말로. 무슨 말이야? 유형의 특징이 없어요. 그냥 읽고 답 내는 거예요. 근데 왜 못 푸는 거야? 못 읽는 거야. 그 중에 이유 중 하나가 뭐냐? 문장이 길어요. 이거를 제가 구문으로 가져왔습니다. 이런 문장이거든요. 이게 딱 첫 문장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딱 선택을 해줘. 무슨 선택을 합니까? 이 문장이 나왔을 때. 첫 번째, 뭐예요? 안 풀진 않아요. 보통. 대입학부터 안 풀진 않아요. 보통 뭐 빈칸 같은 애 안 읽히면 씨발 찍자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만 대입학은 안 풀진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첫 문장이 딱 나왔을 때 둘로 나뉘어요. 뭘? 나도 이거 딱 읽었을 때 파. 아 근데 이거는 사실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아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 길고 복잡한 문장이 나왔을 때 저도 한 큐에 그냥 딱 해서 무슨 원어민처럼 읽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영어를 못해요. 뭐 정말 영어를 잘하시는 진짜 미국인 같은 분들은 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만큼 못해요. 그러면 나도 흠칫하고 뭐하냐? 동사부터 잡는다고. 문장을 해석할 때 동사 어딨지? 구조가 어떻게 되지? 이것부터 파악한다고. 그러고 들어가. 그럼 난 뭐 하는 거야? 이걸 분석하는 거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권이 나올 거라고. 뭘? 이 긴 문장에 나왔을 때 누군가 긴 애는 다 똑같아. 근데 거기서 누군가는 뭐냐면 잠시 멈춰서 알겠는데 그래서 동사 어딘데? 여기네. 여기 앞문장까지는 그럼 다 주어인데 뭐 수식어가 길겠네. 이 정도 템포를 잡고 분석 일단은 1차적으로 하고 해석을 하지. 이러는 친구가 있을 거고 그게 아니고 뭐야? 그냥 긴 문장이 있으면 뭐 줄, 격자 뭐 이런 게 지도 준다 아우라를 이런 친구가 있겠지.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근데 그렇게 읽어도 결국에 맞는 말이잖아요. 뭐 지도 이거 선이랑 격자랑 뭐 이래가지고 이게 지도의 아우라로 준다. 이게 핵심은 맞잖아요. 맞지. 그러면 씨발 단어만 몇 개 읽지. 왜 문장을 읽고 있냐고. 그걸로 소통하고 싶으면 화자가 그냥 단어 몇 개 던지겠지. 이건 뭐하러 이렇게 길게 적냐고. 하고 싶은 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장에서 놓치지 않았다 하더라도 핵심을 다음 문장이 됐을 때 또 놓칠 수가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뭐랄까 깬또식으로 인생을 살 수 없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도박 형태로 살 수 없잖아요. 오늘은 가고 내일은 뭐 읽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고. 정확하게 분석을 하셔야 돼. 내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 문장이 길잖아? 구문이 길잖아? 너만 그럴까? 출제자도 알아. 뭘? 구문이 길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할까? 난이도를 낮춰요. 다시 해석하잖아? 무조건 풀려요. 내가 무조건 약속해 줄게.
이게 지금 상대평가면 닐 조지는 게 목적이니까 씨발 죽어라 하면서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는데 절대평가 기출 뭐 거의 대부분은 보면 구문이 길면 문제가 쉬워요. 지문이 조금 설명 어려워도 정답이 너무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개꿀이라고 해석만 하면. 아시겠어? 놓치시면 안 돼. 문장을. 그럼 어떻게까지 봐야 되냐? 이렇게요. 자, 볼게요. 이 문장을 어떻게 그럼 첫 문장이 딱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되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보세요. 일단 아까 말했듯이 이 전체적인 형태는 구조는 잡아야 돼. 왜? 흐름을 대충 파악해 어디부터 어디까지 분석해야 되는지 일단 범위가 나오잖아. 일단 그걸 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지도에서의 정확성. 주어 1번. 주어 1번. 컴마 동그라미 치고 the consistency 뭐야? 지속성. 근데 여기서 요런 거 살려야 돼. 알겠죠? 수식어군 제낀다. 전체 범위를 파악할 때만 일단 그렇게 의미가 있는 거지. 무조건 해석을 하셔야 돼. 그 지속성과 함께. 이해돼요? 그 지속성과 함께 한국어 안 떠올라요. 기호가 사용되어져요. 이해돼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기호가 사용된다는 게 핵심이 아니야 사실. 뭐가 핵심이야? 지속성과 함께 쓰인다는 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기호가 쓰이는데 어떻게 쓰인다는 거야? 계속 똑같이 쓰인다는 거야. 산을 이렇게 뭐 적기로 했으면 산을 어떻게 적냐? 뭐 이렇게 그리기로 했으면 뭐야? 다음 페이지를 넘겨도 산은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거야. 그 다음 페이지 넘겨도 산은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거야. 여기서 핵심어는 뭐야? Symbols are used가 아니라 constance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해석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지? 그게 지속적으로 쓰이고 the grid 격자예요. projection system 이거는 이제 그 투영 시스템이죠. 무슨 말이냐면 몇 대 몇 이렇게 해서 비율을 재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거고 그리고 명확한 확실성과 함께 이것도 똑같이 확실성과 함께 그 장소의 이름들이 쓰여지고 위치되어져요. 그리고 또 legend scales information 그리고 그 규모에 대한 그 정보도 가게 돼요. 여기까지가 싹 다 뭡니까? 주어입니다. 주어.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여기까지가 주어고 동사는 뭐예요? give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정도 해석만 해주셔도 이 글이 훨씬 잘 이해된다고. 그래서 그것들이 뭘 주는데? 지도에게 간접 목적어 지도에게 뭘 줘요? 아우라를 줘요. 과학적 정확성과 객관성이. 그 여기까지는 뭐야? 지도의 저런 요소들이 객관적으로 느껴지게끔 만들어준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 문장은 어떤 얘기들이 나오냐. 근데 거기에도 뭐가 있다? 주관적인 해석이 있다. 밑줄. Subjective interpretation goes into the construction of these cartographic elements. 이런 어떤 그 지리적인 요소에 굉장히 어떤 주관성이 들어가게 되긴 하지만 밑줄. 그러니까 여기서 이 객관적으로 보이는 듯하다 하지만 주관적 요소가 들어간다. 그게 어떻게든 뭘 주게 된다? authoritative truth. 어떤 그 권위적인 진실성을 주게 된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주관성이 있다. 그리고 한 다음에 이게 마지막에 밑줄 마지막 요 부분 밑줄 powerful carrier of ideology. 이념의 강력한 매개체가 된다. 그래서 지도라는 게 객관적으로 보이나 주관적인 생각들이 많이 투영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념의 매개체가 된다. 그 정답 몇 번이 되냐면 3번이 됩니다. 3번. 그냥 읽어만 보시면 어렵지 않게 정답이 나올 수 있는 구조란 말이야. 이해하시겠지? 그러니까 3번 이렇게 되고 많이 찍은 오답도 한 번만 설명하면 trustworthy 밑주시고 1번 그 권위인데 그게 뭐냐면 믿을 만한 지도로부터 파생된. 그냥 믿을 만한 거는 객관적이라는 건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객관적으로 보이나 그게 뭐다? 사실은 주관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trustworthy가 틀린 부분이라 할 수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라는 것은 한번 읽어보시고 어렵지 않게 정답을 내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구문이 좀 길면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돼. 그 능력이 없으면 뭘 하셔야 돼? 구문 연습을 하셔야 돼. 알겠죠? 그리고 구문 연습만 하면 대입 파악은 어렵지 않게 잘 맞추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면서 자세한 얘기는 대입 파악 파트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요. 4번. 저 오늘 이거 하러 왔습니다. 4번 별표. 자, 볼까요? 제가 이 파트에서 섹션에서 얘기를 정말 하고 싶은 이게 단어 해상도라는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얘기를 잘 안 하시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외국 영화를 보거나 외국 문학을 볼 때 각주나
아니면은 뭐 이제 commentary, 그러니까 그 평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특정 장면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나라의 문화나 그 나라의 상황을 연관지어서 해석을 해주면 그 장면이 왜 그렇게 흘러가는지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어떤 사람이 뭐 굉장히 뭐 위태로웠어. 뭐 예를 들면 중리산이 했어. 내 친구가. 그러고 난 다음에 갑자기 그 다음 장면에 그러지 말라 하고 전화를 딱 끊어도 그 다음 장면 전화는 됐는데 갑자기 우리 엄마가 나한테 소금을 뿌려. 난 양복을 입고 있어. 이게 뭐라는 의미야? 죽었다는 얘기죠. 장례식 다녀왔다는 얘기죠. 왜? 소금을 뿌리는 걸 왜 뿌립니까? 장례식 갔다 오면 소금 뿌리죠. 이건 누가 이해할 수 있는 거야? 한국인이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걸 내가 어떻게 합니까가 아니라 그게 해상도예요. 거기서 소금이라는 매체는 진짜 우리가 오늘 밥에 국이 싱거워서 넣을 소금과는 같은 것이지만 다른 의미죠. 그런 것처럼 영어 지문에서 글을 쓰는 사람도 단어가 많아요. 정말 많고 많디 많아요. 단어가. 이해돼요? 예를 들면 여기서 제가 좀 동그랗게 쳤지만 wish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wish가 뭐예요? 바라다예요. 난 진짜 너가 이러길 바래. 희망하는 거고 소망하는 거고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거예요. 그게 wish죠. 근데 가만 생각해보세요. 단어가 wish만 있나요? 영어 단어가 진짜 wish만 있어요? 그렇게 조잡한 언어가 아니에요. wish만 있겠습니까? 뭐 그냥 무미건조하게 think라 해야 되고 그죠? 아니면 그냥 굳이 표현에 힘을 주지 않아도 돼요. 아니면은 여러분이 정말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느껴봤었던 게 뭐냐면 지문에서 읽다 보면 갑자기 아무 표현이 아닌데 이렇게 나와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런 표현이 뭡니까? 영어에서 미드 같은 거 보면 We really do that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야 사람들. 이게 이거거든. 이게 뭐 하는 거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왜 강조하는 거야? 그냥 그게 중요한 말이니까 강조를 하는 거야. 이렇게 글이라는 건 이 글을 쓰는 사람이 나름대로는 이 글에다가 많은 정보를 압축하고 내 뉘앙스를 느끼게 하고 싶어서 단어 선택부터 표현까지도 그렇게 쓰는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그 이유는 제가 저번에 약속드렸잖아. 수능 영어는 최대한 배제하는 게 뭐냐면 문화적 맥락. 네가 미국에 살다 왔다고 유리하고 영국에 살다 왔다고 유리한 맥락을 최대한 내지 않아요. 물론 찾아보면 없게 하겠습니까만 최대한 내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이 단어에 대한 해상도가 사실은 단어에 대한 해상도가 사전 지식이 아니라 내가 아까 얘기했던 사전 지식이 아니라 컨텍스트. 맥락에 의거해서 그 단어를 쓰는 게 느껴지는 지문일 때가 많다고. 이해돼요? 그래서 수능 영어 문제는 뭐가 골치 아프냐면 지문 뽑아오는 게 골치가 아파요. 국어는 뭐 해버리면 돼? 출제진이 쓰죠? 근데 영어는 지문을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럼 뭐야? 진짜 많이 읽어야 된다고. 그런 지문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 그럼 그런 지문만 가지고 와서 낸 거야. 그럼 넌 어떻게 읽어야 돼? 살려서 읽어야지. 이 단어와. 그 어느 정도까지 요구하냐면 중학교 수준의 문법. 그게 이제 2번 내용이거든요. 이 단어와 문법의 의미를 확실하게 살려서 읽어야지만 지문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질 수 있어. 이해하시겠어? 근데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이거야. 내가 앞에 예시가 뭐 사전 지식 느낌이라서 조금 적절치 않게 다가올 수도 있는데 그게 절대로 여러분들한테 어떤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밑천에 깔고 있기를 요구하지 않아요. 그렇게 내진 않아요, 문제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우린 수능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해볼게요. 자, 요즘 볼게요. 자, 요즘 봅시다. 요즘은도 막 이래요. 빈칸 해설을 듣는데 여기 이제 빈칸에 들어갈 말로 falcon이 나오죠? 그 위에 보면 peregrine falcon이라 해서 송골매가 나오는데 야, 송골매는 위에 막 이런 설명을 해. 송골매도 멸종 위기종이지? 야, 근데 뭐 여기 나오는 얘네도 멸종 위기종이지? 야, 그러면은 막 서로 다치면 마음이 좋겠나 안 좋겠나? 둘 다 살아야 될까 아이가 맞지? 다치면 안 되지 않겠나? 할밍 장난치는 거 이렇게 설명해요. 왜요? 근거를 못 찾아요 선생들이. 왜 못 찾냐? 이 문제가 좀 약간 제가 몇몇 케이스를 확인해 봤을 때 이름값 없는 쌤들이 아니에요. 유명하신 쌤들이요. 그런 쌤들 중에 어이없게 해설하는 문제 중에 몇 개 엄청 많은 문제 중 하나요. 여기서 할밍이 왜 정답이 됩니까? 정확히 봐야 돼. 근데
여기서 harming이 falcon이야. turn이 아니야. turns가 아니고 얘가 아니고 falcon이야. falcon이 왜 harming 하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정답인데. 이거에 대한 근거를 왜 못 살리냐? 단어를 씹거든요. 그렇게 설명할 시스템은 100%인데 앞문장 대충 날립니다. 해설 들어보면. 이거를 날리기 때문에 뒤에 얘기가 연결되지 않은 거야. 근데 이건 날리면 솔직히 말하면 날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거든. 내가 봐도 엄청 어려운 지문들이 있어. 그런 건 이해를 해. 근데 이건 직무유기인 게 왜 직무유기냐면 여기서 밑줄쳐봐. 이그젠플이 되잖아. 이건 직무유기야. 여기서 이그젠플이라는데 앞문장 날리는 거는 그거는 못 읽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앞문장의 내용에 대한 예시가 밑에 내용이라 이 말이야. 그럼 이거 뭐 해야 돼? 이걸 제대로 읽어야지. 물론 얘가 나올 땐 이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확실했잖아. 이 얘기를 몰라도 무조건 마지막에 가면 뭐라고? 아 그래서 저 얘기를 했구나. 가 된다고. 연결을 무조건 시켜야 된다고. 그거 할 거라고. 그게 단어 해상도야. 해볼게. 쌤 그냥 따라오면 돼. 보세요. 절 따라와 보세요. 제가 한번 열심히 잘 읽어볼게요. 봅시다. 첫 문장. Some people have defined wildlife management. 야생 생물은 그죠? 동물, 식물 다 포함하죠. 야생 생물을 데미지 매니지먼트 하는 것을까지 묶어봐. 제 본문에 여기서 이게 진한 표시가 돼 있죠, 그죠? 자, 여기 있는 이게 무슨 단체고 뭐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일단 밑줄 쳐봐. 그거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과학으로 정의하고 몇몇 사람들은 그리고 굉장히 많은 개체수가 많은 종을 관리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까지 끊어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정의는 너무 좁다. 그러니까 이 정의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여기까지 되겠죠? 이 정의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데 모든 야생 생물의 종은 행동해요. 뭘 행동해요? 인간의 이해관계를 해치는 방식으로 행동해요. 밑줄 쳐봐. Wildlife Damage Management. 먼트가 overabundant만 관리한다? 과학이라고만 정의하는 건 너무 좁은 거라고. 그럼 뭐가 넓은 거고 뭐가 제대로 된 건지 모르겠는데 과잉종, 과학으로만 보는 건 적절치 않아. 근데 뭐가 적절한지 아직 안 말해줬으니까 나도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이런 상태였고 두 번째, 그 다음 문장이 뭐였냐면 모든 야생 생물은 인간의 이해관계를 해치는 방식으로 행동해. 인간의 이해관계를 interest가 이해관계예요. 이해관계를 해치는 방식으로 행동해. 야, 그리고 갑자기 접속사한 게 때려. thus 세모쳐. 그러므로 모든 종은 와일드라이프 데미지를 끼쳐. overabundant만 그런 게 아니라. 야, 여기서 갑자기 그러므로가 왜 나와? 이거 지금 뭐 정리하는 것도 아니야. thus가 therefore나 thus가 마지막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 이런 말이야. 정리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것도 아니야. 이거 왜 나오는 거야? thus 관찰도가 좋아야 돼. 같은 말이 반복되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찾아야 돼. 나 이렇게 해볼게. all wildlife species X라 적어봐. 그냥 이상한 짓 할 건데 X라 적어봐. all wildlife species가 X고 acts in a way that harm human interest를 Y라 적게. 졸지 말고 all species는 all wildlife species일 테니까 얘를 X라고 적는 것까지 괜찮지. 됐니? 그리고 cause wildlife damage를 Z라고 할게. 그럼 이거야 X가면 Y인데 그러므로 X이면 Z래. 그럼 너 할 수 있는 거 뭐야? 얘랑 얘가 같은 거라 생각하는 거야. Y랑 Z가 같은 거라 생각하는 거야. 지금 이 새끼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 문장을 던지는 게 아니고 관계를 주는 거야. 관계. 왜?
컨텍스트가 높아야 된다니까. 얘가 지금 할 일이 없어가지고 overabundant냐? 그건 너무 좁아.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간의 이해관계를 해쳐. 그러니까 모두가 데미지를 끼쳐. 자, 그럼 봐봐. 이게 인과잖아. 그러면 인간의 이해관계를 해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는데 인간의 이해관계를 해치는 게 뭐야? 모르지. 근데 그러고 나면 그 다음 문장에 모든 종은 똑같은 거 반복하면서 와일드라이프 데미지를 일으킨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뭐를? 인간의 이해관계를 해치는 게 뭐야? 와일드라이프 데미지를 일으키는 거야. 이해돼? 이 관계가 들어와 있어야 밑에 가면 저게 왜 나오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야. 됐어? 해볼게. 뭐라고? 인간의 이해관계 뭐라고? 와일드라이프 데미지를 끼치는 거라고. 이걸 끼치는 거라고. 이걸 끼치는 게 인간의 이해관계를 해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문장을 그냥 날려서 아무 연관을 못 짓고 밑에 내려가며 마지막에 가가지고 페어컨도 불쌍해, 턴도 불쌍해, 어떡해 너무 불쌍해 하고 이지라고 끝나는 거야. 그게 아닌데. 뭔 말인지 이래. 얘가 지금 할 일이 없는 애가 아니라니까. 이 문장을 왜 얘기하고 있겠냐고. 그렇게 얘기하고 뭐가 나오냐? 밑줄 example. 이거는 내가 GS 구조 가서 말해줄 건데 여기까지가 다 묶어봐. G. 그런 다음에 이거에 대한 예시 example이면 제가 GS 구조 가서 확신을 드릴 건데 제가 저번에 한번 적어줬어요. G와 S는 완벽히 같은 말입니다. 다시 여기 밑에 주저리 써놨는데 이 말은 앞에 얘가 했던 말 있지? 그냥 이거 반복하는 거야. 이해하겠어? 그걸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조건 뭐 하셔야 돼? 연결하셔야 돼. 그럼 밑에 이 내용을 읽을 때 계속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 얘가 있어야 돼. 알겠지? 그게 없으니까 밑에 가가지고 턴이니 팔컨이 그게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너 팔컨 알아요? 송골매 본 적은 있어요? 씨발 어쩌다 마주친 그대 뭐 이런 거만 노래만 들어봤지. 송골매를 언제 봤어요 네가? 모르잖아. 이거 왜 묻겠냐고. 연결시키라고. 해볼게. 봐봐 따라와. 다 읽었어 그지? 위에 건 제대로 읽었어. One interesting example. 이거에 대한 흥미로운 예시는 involves endangers. 멸종 위기종이야. 위기에 있다. 멸종 위기에 처했어. 누가? Peregrine falcon이라는 애가 송골매 해석 못해도 돼. 얘가 멸종 위기종에 털 때. 아 일단 얘는 뭐라고? 멸종 위기종. 써놓고 시켜가자. 멸종 위기종. Which prey on? 근데 걔가 어떤 애인지 설명해줘. 얘가 먹이로 잡아먹어. 뭘 또 잡아먹어? 또 다른 멸종 위기종을 잡아먹어. 그게 뭔데? 컴마하고 설명해주는 거야. 캘리포니아 리스트 턴을 멸종 위기종을 먹이로 잡아먹네. 그렇군. Certainly. 자 여기까지 읽었을 때도 계속 생각해야 돼. 왜? 이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라고? 앞문장에 G라고 잡았던 이 얘기를 반복하는 거라고. 알겠지? 그걸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Certainly. 확실히 we would not consider peregrine falcon 밑줄 as being overabundant. 밑줄. peregrine falcon은 많은 수의 개체를 가진 종으로 여기지 않는데 이게 왜? 여기서부터 이 얘기 왜 하는 거야? 얘가 많은 수의 종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 왜 하는 거야? 앞문장 나 아무 얘기를 안 할 거야. 앞문장 뭐? overabundant species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 이해돼? 그럼 얘도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싶은가? 얘가 overabundant가 아니지만 뭐하다? wildlife damage management의 대상이 되는 애라고. 그 얘기하고 싶으니까 지금 이 얘기하는 거 아니냐고. 이해돼? 아 나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being overabundant 하고 난 다음에 but 동그라미 쳐봐. we wish. 자 누가 바래? 우리가 바래. 우리 누구야? 우리는 바래. 그들이 서로 잡아먹지 않길 바래. 우리가 누군데? 갑자기 씨발 이 새끼 통명실도 없는 나보고 위래. 위가 누군데? 우리 we are the world? 아니! 앞문장 위가 누군데? 인간. 적어봐. 그러면 인간이라는 위가 인간이라는 느낌이 오면 이 문장을 어떻게 읽어야 돼? 명확히 마이크 꺼질까 계속 신경 써요. 명확히 우리는 peregrine falcon을 overabundant라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wildlife damage management가 overabundant만 대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얘도 wildlife damagement인데 데미지먼트 대상인데 but 하지만 우리는 바래.
그것들이 잡아먹지 않기를. 그럼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고. 난 네가 점수를 잘 받길 바래. 나의 이해관계죠. 저거 봐. We wish 저거 봐. 이해관계야. 이게 뭐냐면 인간의 human interest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우리라는 인간이 바란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wish라는 단어를 쓰는 거야. 뭐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human interest라고. 그럼 human interest의 내용을 정의해야 하는 거야. 그게 뭔데? 그것들이 누군데? 펠레그린 팔콘이 잡아먹지 않길 바래. 다른 멸종 위기종을.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세팅이 되는 거야. 뭐가? 인간의 이해관계가 뭐야? 와일드 라이프 데미지를 끼치지 않는 거랬어. 그치? 그치? 근데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 거야? 다른 멸종 위기종을 잡아먹지 않는 게 우리가 바라는 인간의 이해관계네? 맞나? 그럼 인간의 이해관계는 와일드 라이프 데미지를 끼치지 않는 거네? 그러면 여기 갖다 대는 거야. 그걸 뭘? 이걸 생각해 보는 거야. 뭐가? 와일드 라이프 데미지 안 미치는 건가? 멸종 위기 중 다른 거 안 잡아먹는 거?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 야생에 영향을 안 주는 거잖아. 멸종 위기 중에 안 줄어들 거 아니야. 안 잡아먹으면. 그러면 앞문장이 완벽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씨발 이게 뒷북 해석이 아니라 앞문장에서 얘가 다 말했다고. 그리고 대놓고 얘기했잖아. 이그젠플이라고. 안 살려 읽은 건 너지. 나보고 뒷북 해설이라 그거 시험장에서 어떻게 하냐 이딴 소리 하면 안 돼. 하셔야지 왜 못해. 얘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시겠어요? 그게 지금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계속 해볼게. 인간의 이해관계를 해치는 게 모든 야생생물이고 모든 야생생물은 와일드 라이프 데미지를 끼쳐. 그러면 인간의 이해관계란 건 뭐냐면 와일드 라이프 데미지, 인간의 이해관계를 해치는 게 뭐냐면 와일드 라이프 데미지를 끼치는 거야. 그러면 이 문장에서도 우리 인간이 바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이해관계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그것들이 다른 멸종위기종 안 잡아먹었으면 좋겠다는 말은 와일드 라이프 데미지를 안 끼쳤으면 좋겠단 말이고, 그게 인간의 이해관계라는 계산이 여기까지 읽었을 때 서야 된다 이 말이야.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잃어버려요. 방향을. 그걸 계속 밀고 가볼게. 어떤 결론이 나오냐? 계속 가볼게. 읽어봐.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 one of the negative values, 부정적인 게 뭐냐면 페레그린 팔콘 인구 개체수의 부정적인 게 뭐냐면 걔가 잡아먹으면 predation, 포식을 하면 reduce the population of another danger species, 다른 애를 해쳐요. 이게 지금 뭐예요? wild life damage예요. 그럼 얘도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알죠? 이게 뭡니까? 인간의 이해관계를 해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갑자기 뜬금없이 뭐가 나옵니까? 뜬금이 없는 게 아니죠, 사실. 뭐가 나옵니까? 목표는 목표인데 누구의 목표? 와일드 라이프 데미지 매니지먼트의 목표. 제 목표를 물어요. 걔의 목표가 뭐예요? 여러분 다 알아요. 뭡니까? 와일드 라이프 데미지먼트의 목표는 인간의 이해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거고요. 인간의 이해관계를 훼손 안 하려면요, 와일드 라이프 데미지가 없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여기서 목표, 밑에 거 읽지 말고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얘가 와일드 라이프 매니지먼트의 목표가 적어봐. 인간의 이해관계를 해치지 않아야 되고요. 두 번째, 이게 뭡니까? 와일드 라이프 데미지가 없어야 됩니다. 이 얘기가 나와야 되죠. 이게 그들의 목표여야 됩니다. 맞죠? 이게 어디 정의되어 있습니까? 첫 문장이요. 첫 문장. 그러면 그 관점에서, 이 관점에서 빈칸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어볼게요. The goal of wildlife damage management in this case. 이 경우에 wildlife damagement의 목표는 would be stop the falcon이 턴을 잡아먹지 않는 것이다. 이걸 만약에 빈칸으로 뚫었으면 당연한 거지. 팔콘 불쌍하니까 안 잡아먹어야지. 그렇게 무지성으로 빈칸 쓰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적은가? 밑줄 쳐봐. Without the 빈칸 the falcon. 여기 빈칸 뚫은 거야. 얘가 지금 묻고 싶은 건 팔콘을 잡아먹냐, 턴을 잡아먹냐, 그걸 묻고 싶은 게 아니라 너 이거 이렇게 읽을 줄 아냐고.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봐봐. 팔콘이 턴을 잡아먹지 않는 거는 뭐야? 팔콘이 턴을 잡아먹지 않는 건 야생 생물에 영향, 데미지를 안 주는 거야. 근데 마찬가지로 여기 끊어봐. Without the 빈칸 the falcon. 네모 쳐보고. 이것도 뭐여야 되는 거야? 와일드 라이프
데미지가 아니어야 되는 거야. 맞지? 그래야 인간의 이해관계가 해쳐지지 않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얘도 줄면 안 되듯이 뭐 해야 돼? 얘도 줄면 안 되겠지. 그러니까 빈칸에 뭐 써야 되는 거야? 기준을 wildlife damage X라고 적어야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어? 그럼 뭐야? 똑같은 이유로 팔콘도 줄면 안 되니까 without harming 거야. 그러니까 근거를 못 잡는 거야. 이 빈칸을. 이 맥락을 단어를 모두 외우니까. 그러니까 왜 놓치는 거야? 여기서 분명히 이 문장을 씹을 거거든. 뭘? But we wish that they would not feed on endangered species. 이 문장은 씹거든. wish라고 왜 얘기하냐고.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냐고. 씨발. wish를 왜 얘기하냐고. 인간의 이해관계. 앞 문장에서 했잖아. human interest라고. 그 얘기하려고. 이해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영어를 쉽게 하냐고? 쓰여진 걸 살려서 잘 연결하면 돼. 잘 연결이란 건 단어, 표현, 강조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야. 그리고 그 강조와 단어와 뉘앙스를 어떻게 다 캐치하냐 묻지만 그래서 영어는 한 문단만 묻는 거야. 밀도가 매우 높으니까 너의 사고력이 호흡이 짧을 테니 한 문단으로 다 끝내려고 하는 거야. 국어는 그래서 몇 문단이야? 7문단이잖아. 이해돼요? 영어는 그래서 한 문단인 거야. 근데 그 한 문단을 읽을 때 단어를 다 날리면서 씹으면서 대충 무슨 말인지만 이해하면 어떻게 하냐고 도대체가. 이해하시겠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 다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지문도 연습해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 뽑으세요. 여기까지 하고 마칠게요. 파트 1 여기까지 하고 마칠 테니까 조금만 집중 더 해보세요. 자, 제가 이거는 답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정답이 1번입니다. 1번 표시해보세요. 1번 표시해보시고 거기에 had discovered 제가 진한 색으로 표시해놨을 겁니다. had discovered 밑줄 쳐놨죠? 그리고 그게 뭔지도 모르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밑에 대각어라는 개념을 설명해놨습니다. 지문 한번 잘 읽어보시고요. 이 화자가 이게 정답인데요. 정답이란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문장은 밑에 네 문장은 출제자가 쓴 문장인데 이 문장은 화자, 글쓴이가 쓴 문장이란 거지. 맞니? 이해되니? 그럼 이 화자가 had discovered라는 표현을 왜 썼는지 생각해봐. 이해돼? 지금 시간 줄게. 이거는 앞에는 wish라는 단어적인 뉘앙스였다면 여기서는 뭐 얘기할 거냐면 문법 얘기할 거야. 문법을 왜 살려서 읽어야 되는지 시간 줄 테니까 읽어봐. 시작.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문법 역시 문법은 왜 쓰는 거야? 하고 싶은 말이 있으니까 문법을 쓰는 거예요. 문법에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수동태를 능동태를 쓰지 않고 수동태를 쓰는 건 주어의 입장에서 문장을 쓰지 않고 목적어의 입장에서 문장을 쓰고 싶으니까 수동태를 쓰는 거예요. 그 문법을 쓰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법이란 건 여러분들한테 수능 영어가 요구하는 문법에 대해서 인지를 하라는 건 중학교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 이상으로 절대 뭔가 심오한 문법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지 해석이 제대로 됩니다. 자, 요거 질문 빨리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Through a recent decade, 어떤 수십 년 동안 최근에 academic archaeologists, 그 학문적인 고고학자들은 have been urged to conduct their research and excavation, 어떤 그 발굴과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강요받아 왔는데 뭐의 강요를 받아왔냐면 according to hypothesis testing procedure, 그 가설 검증 과정을 거치라고. 그러니까 학문적 고고학자들이 이거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써서 뭐 하겠어. 아무 의미 없어. 수업하려고 쓰는 거지. 기출 분석할 때 막 뭘 써놓고 만족감 느끼면 안 돼. 이해하는데 초점 맞춰야지. 텍스트잖아. 학문적 고고학자들이 그 가설 검증 과정을 거치라고 요구받았대. 강요받았대. It has been argued that 이것은 어떻게 되었냐면 we should construct our general theories. 우리가 우리의 일반적인 가설을 설정을 해야 되고 1번 적어봐. 우리의 일반적인 가설, 이론을 설정을 해야 되고 deduce the testable proposition, 검증 가능한 논제를 추론해야 하며 2번 and prove or disprove them, 논증하거나 반증해야 된대. 그것들을 뭐에 반해서 sample 데이터, 모아진 데이터에 반해서 혹은 반해서 그걸 반증하든 검증하든 해야 된대. 3번. 이 과정이 뭐야? It has been argued that. 이건 이렇게 얘기했다고. it이 뭐야? Hypothesis testing procedure. 얘를 말할 테니까 이건 지금 뭘 말하는 거야?
가설 검증 과정에 대한 1단계, 2단계, 3단계를 얘기하는 거야. 1단계, 2단계, 3단계를 얘기하는 거야. 됐어요? 여기까지? 되겠죠? 1, 2, 3 표시해놓고. In fact, 사실상 the application of these scientific methods, 이러한 과학적 방식의 적용은 often ran into difficulty,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잘 안 됐나 봐. 그렇군. The data have tendencies, 어떤 그 데이터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어떤 경향이냐면 예상치 못한 질문으로 이어져. 그리고 문제들로 이어지고 이슈로 이어져. 그러므로 고고학자는 어떤 고고학자인데 주장하는 거야. 뭐를? 가설 검증 과정을 따라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고고학자는 found themselves,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데 having to create fiction, 소설을 만들어야만 해.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려면 소설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 말이겠지. 여기까지는 어렵잖아, 그치? 소설을 만들어야 돼. 다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겠어, 그치? In practice, 현실에서 their work and theoretical conclusion, 그들의 작품과 이 어떤 이론적인 결론은 partly developed, 발달되어졌는데 빈칸으로부터 발달되어졌어.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한 문장인 게 세모 쳐보세요. In other words 세모 치시고 다시 말하면인데 저 다시 말하는 거 뭘 다시 말하는 거야? 빈칸에 다시 말하는 거야, 그치? 빈칸에 다시 말하는 거다. 빈칸, 그죠? In other words 세모 치시고. 그러니까 이걸 얕게 풀려면 In other words만 딱 잡고 난 다음에 대충 그 앞에 글 비비고 그냥 집어넣으면 정답 나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지문을 제대로 읽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In other words는 뭐냐면 저거 봐. 빈칸이지. 빈칸에 대한 얘기야. 맞지? 다시 말하는 대상이 빈칸이니까. 그럼 빈칸의 내용이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그들이 누구야? 고고학자. Testing procedure, 가설 검증 과정을 거치는 고고학자, 그죠? 걔는 already knew the data, 데이터를 이미 알고 있었어. When they decide upon the interpretation, 그들이 해석을 결정할 때 그들은 이미 데이터를 알고 있었어. 너 이거 어떻게 읽을래? 저 문장 어떻게 읽을래? 해석을 알고 있었어. 해석을 할 때 그들은 데이터를 알고 있었어. 이걸 어떻게 읽을래? 데이터를 알고 있다는 게 뭔 말이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건 또 어떤 경우인지를 알려면 앞 문장에서 얘기했잖아. 뭐를? Constructs our general theory, deduce the testable proposition, and prove or disprove them against the sample data. 1, 2, 3에 적어놨던 거 기억나지? 여기서 봐봐. Already knew the data라고 했는데 데이터를 이미 알고 있대. 근데 데이터는 언제 하는 거야? Prove or disprove them against the sample data. 몇 번째였어? 세 번째였지. 여기서 봐. Knew the data 세 번째. When they decide upon the interpretation. 이 내용에 대한 해석을 정할 때, 결정할 때. 이 내용에 대한 해석을 결정하는 게 뭐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뭐 하는 거야? 일반적인 가설을 건설하는 거지. 나 이걸 가설 검증할 거예요. 이론 정하고 그거에 대한 거를 검증 가능한 논제로 바꾸고 그리고 데이터로 반증하고 논증하는 게 hypothesis testing procedure인데 걔의 관점에서 봤을 때 데이터는 3번이고 데이터를 보는 거는 3번이고 prove or disprove 할 때 보는 거고 when they decide upon interpretation 그들이 해석을 한다는 거는 이게 어떻게 될 겁니다 라는 이론을 정하는 거니까 얘는 1번이라고. 그럼 얘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야? 1번 할 때 저거 봐. 1번 할 때 3번 안다야. 1, 2, 3으로 가야 되는데 1번 할 때 3번 안다. 그래서 소설 써야 된다.
그래서 이 문장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문장 봐봐. But in presenting their work. 그들 아는데 1번 할 때 3번 하는데 다시 이게 무슨 말이야? 3번이 알고 1번은 이렇게 하는 건데 하지만 그들의 작품을 나타낼 땐 They rewrote the script. 각본을 다시 쓴대. 소설 쓰니까. Place the theory first. 이론을 첫 번째로 가져가. 왜? 이게 뒤에 오는데 얘를 먼저 가져가. 그리고 claim to. 주장을 해. Have tested against the data. 이걸 데이터에 기반해서 테스트 해봤다고. 1번에서 3번 했다고 주장을 한다고. 사실 뭔데? 3번 할 때, 1번 할 때 3번 아는데. 이해하겠어? 3번에서 1번 했는데 1번에서 3번 한다고 얘기한다고. 그럼 빈칸 뭐 들어가야 돼? 3번에서 1번 했어요. 이거지? 그러면 3번에서 1번 했어요 할 때 여기서 봐봐. 그들의 작품과 이론적 결론. 이건 뭐야? 1번이야. 맞지? 이론을 설계하는 거야. 맞지? Constructs our general theory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왔냐고. Develop it? 발전됐어. 어디로부터? 3번. 그럼 빈칸에 3번 들어가면 되네. 됐어? 근데 이 3번이 들어가면 되는데 3번이 들어가는 게 뭐였어? 3번이 먼저 일어나고 1번이 나중에 일어났다고. 이 얘기하고 싶은 거지. 여기까지 됐니? 그거 어떻게 표현했어? 이렇게. 빈칸. From the data, 밑줄. They had discovered. 별표. 그러니까 여기서 이 질문의 핵심은 뭐야? 순서야, 순서. 1번에서 3번 하라 얘기하는데 못하고 3번에서 1번 하는데 나중에 해서 1번, 3번 했다 주장한다. 이게 질문의 핵심인데 3번에서 1번 했다. 다시 3번을 먼저 했다라는 이 얘기를 어떻게 표현했냐고. 얘가 지금 데이터를부터 발달되었다. 그것들이 뭔데? 그들이 발견한. 이라고만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들이 발견한 디스커버만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들이 발견한 게 아니라 had discovered라고. had discovered 왜 쓰는데? 저거 봐. 대과거. 대과거는 왜 쓰는데? 제가 밑에 적어놨죠. 대과거는 왜 쓰는데? 대과거는 왜 쓰는데? 거기 밑에 적어놨죠. 왜 쓰는데? 저거 봐. 얘는 뭐라고? 과거 완료와는 다른 거야. 우리가 시간의 폭이라고 배우는 거 있잖아. 언제부터 언제까지 아팠다. 걔도 형태는 헤드피피인데 여기서 헤드피피는 과거 완료가 아니라 대과거라는 다른 개념이야. 동명이인이라 생각. 동명이인까지는 아닌데 사실 뭐 파생된 것도 있는데 어쨌든 완전 다른 개념인데 이거 왜 쓰는 거야? 저거 봐. 이렇게 외우면 돼. 단어처럼. 과거끼리 순서를 나타낼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제가 예문항에 가져왔잖아. 그 밑에 예문 보이지? When I arrived the station. 내가 기차역에 도착했을 때 The train had already left. 기차는 이미 떠났다. 이거 왜 쓰는 거야? 기차가 떠난 게 먼저고 내가 역에 도착한 게 나중에라는 순서 표시하려고. 이 순서를 표시하기 위한 장치가 뭐라고? 대과거라고. 그래서 얘도 여기서 지금 뭘 썼냐고. 3번이 먼저 안다? 먼저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고. had discovered.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걸 살리시면서 읽으셔야지 지문에 대한 이해도와 선명도가 높아지지. 이걸 지금 봐봐. 이걸 그냥 순서 빼면 시체인 지문에서 이걸 내용적으로 이해해서 이게 귀납인지 연역인지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고? 아니라고. 왜 못 살리는 거야?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had discovered.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법과 앞에 문장은 뭐야? wish 같은 단어의 해상도를 높이셔야 돼. 최대한 혼자서 하는 건 쉽지 않지.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 그런 걸 설명을 잘 할 수 있는 좋은 문제집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계속 내 생각과 내가 뭘 놓쳤는지를 비교되지 하면서 독해력을 늘려서 근육 같은 거야. 내가 오늘은 덤벨을 조그만 거밖에 못 들지만 계속 들다 보면 뭐야? 근육이 늘어서 잘 들게 되겠지. 독해력이란 그런 근육 같은 거지 뭔가 법칙화 시켜가지고 정답이 딱 나오기 기대하면 안 돼. 그렇게 하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여기까지 하실 수 있으셔야 돼. 그래서 마지막 얘기로 드리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 단어 해상도를 높이셔라. 그건 문법적인 것과 단어의 뉘앙스를 컨텍스트에 기반해서 잡아내는 것도 다 포함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정리를 할게요. 4가지 얘기 드렸어요. 첫 번째 뭡니까? 대명사, 대동사 대신하는 표현 정확하게 읽어라. 두 번째, 문장 간의 연결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연결시켜서 읽어라. 세 번째, 긴 문장 나와서
긴 문장 나오더라도 그냥 대충 읽고 넘기지 말고 분석이 필요하면 분석해서 읽어라. 네 번째 뭐야? 단어와 문법의 해상도를 높여서 최대한 의미를 선명하게 받아들여라. 여기 네 가지 습관을 최대한 실현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돼. 완벽할 수 없습니다. 저는 선생이고 여러분은 학생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만큼 여러분이 다 한다면 당연히 안정적으로 1등급이 매번 나오겠죠. 그럴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기 이 방향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 이거란 말이야. 절대평가의 매력은, 그리고 제가 기출 분석할 때도 학생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출제진도 다 알아요. 다 아는 게 너무 투머치하게 포인트가 잡혔다고 생각하면 선택지에서 놔버리거나 아니면 각주를 쉽게 줘버리거나 무슨 수를 씁니다. 여러분은 그냥 죽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문제 진짜 한두 개 없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는 맥락과 이해를 최대한으로 높이면 잘 풀 수 있게, 그게 최근 트렌드고 최근 수능 경향에서 요구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 방향을 노력하시면 나만큼 되지 않더라도 내 능력이 3분의 1만 돼도 정말 잘 풀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 방향으로 노력을 계속하시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까지 이제 잔소리고,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그 수능 영어 지문을 이해하는 방식, 그 독해에 대한 재진술과 그리고 지문의 흐름을 보는 구조에 대한 얘기를, 이론적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거 머릿속에 정신으로 새기시고 그걸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어갈지에 대한 방법론을 다음 주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했습니다.